그래서 우승자 노리스 100승도 아니고 200승, 맥라렌 200승입니다. 축하하고요. 엄청납니다. 시즌 최단 피스탑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패스티스 피스탑이 거의 전쟁이었죠. 이 사진의 특이점, 좌 노리스, 우 피아스트리 둘 다 1.94입니다. 아 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긍정 채팅해주시고 메모장 활용해주시고요. 헝가리 그랑프리 리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곳입니다. 사실 공기역학적으로 하이 다운포스 셋업의 올인, 이게 모든 팀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공격학적인 성능을 테스트하기 좋은 곳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그레이드가 꼭 투입되는 곳은 아닙니다만 몇몇 업그레이드가 들어오기는 했죠. 자, 그리고 그 주인공은 레드불, 에스턴 마틴, 레이싱 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서킷 스페시픽, 서킷 스펙이라고 돼 있죠. 이 서킷 스펙이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딱히 레이스카의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그냥 그 서킷 전용 부품들을 다 쓰는데 그걸 보통 작년 거를 다시 쓰거나 가끔 신형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대부분 작년 거를 쓰거나 아니면 이전에 하이다운포스 서킷인 모나코에 썼던 거 가져와서 투입을 하는데 에스턴 마틴은 프론트 윙을 또 새로운 하이다운포스 윙을 가져왔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레드불과 레이싱 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저런 테스트의 일환으로 업그레이드가 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랙티스 1에서 누가 빨랐느냐. 이번 그랑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맥라렌과 다른 팀은 사실상 경쟁이 안 되는, 아주 큰 변수가 없다면 퀄리파잉이고 레이스고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가랑이가 찢어지죠. 그러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게 겁나면은 자신의 경쟁 상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맥라렌이 처음부터 빨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좀 좋았던 거는 페라리가 약할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4등 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해야지 7위, 8위 정도를 레이스에서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7위, 8위 정도보다는 퍼포먼스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저는 안토넬리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을 다 해보니까 러셀도 롤백을 했습니다. 안토넬리와 러셀 모두 최근 업그레이드를 특히 프론트 서스펜션 쪽에서 롤백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 왔다. 이산이 아닌가벼죠. 이산이 아닌가벼가 F1에서는 종종 있는 애들입니다. 종종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이 그랑프리 주말만 빌드업이 아니라 레이스카의 성능도 젠가처럼 이렇게 빌드업을 하나 가는데 아니다 싶으면 중간부터 날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산이 아닌가벼. 빠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아직 시즌 후반기 많은 경기가 남았고 2위 경쟁을 페라리와 해야 되기 때문에 메르세데스로도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뒷그레이드가 됐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자, 프랙티스 1. 그래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비교적 압도적인 1분 16초대 초반에 붙어있고 1분 16초대 후반은 기록이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베어먼이 앞서 있어서 대단하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베르스타펜이 9위인 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 파츠들을 테스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랙티스 2는 퀄리파잉 시뮬레이션과 레이스 시뮬레이션 좀 더 이제 뭐 셋업 조절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P1의 끝을 내야 되고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P2에서도 레드불은 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노리스가 1분 15초대 중반까지 기록을 단축했고 에스턴 마틴이 약진을 했죠. 페라리는 여전히 괜찮았고 해밀턴은 제가 색을 잘못 칠했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왔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게스트 분도 있고 해서 빨리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역시 틀린 게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자, 레드선 이것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마법. 야,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메르세데스 세대 아닙니다. 빨간색을 또 그렇고요. 하여튼 네. 페라리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에스턴 마틴도 생각보다 괜찮다는 게 재밌었고 레이싱 불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P1부터 그냥 힘들 줄 알았던 팀 있죠. 알핀은 사실 레이스까지 힘들었어요. 여기는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알핀은 그냥 계속 힘들었고 그 다음에 P1에 불안불안했던 팀
레드불. 츠노다가 9위에 올라온 건 좋은데 저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도 좀 불안했었죠. 여러 가지 불안한 팀이 있었다면 좀 가능성이 보인 팀으로는 맥라렌은 원래 잘하고, 페라리도 생각보다 상위권에 붙어 있고, 에스턴 마틴이 많이 잘했다. 요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런 페이스를 봤는데, 롱런 페이스에서는 전체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게 없지만, 소프트 타이어를 레이스에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래프죠. 이게 뭐냐면, 이번에 나름 이제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이무기에서 용되려고 하는 에스턴 마틴의 알론소의 소프트 롱런이 한 3랩 정도 데이터가 있고요. 해밀턴이 그나마 오래 달렸어요. 그런데 이 베어먼의 데이터까지 여기 공통점이 있죠. 누가 보더라도, 다른 팀에서 보더라도, 자, 레이스 때 이 소프트를 사용한다면 잠깐 빠르겠지만 그 타이어의 성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누가 봐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타이어, 레이스 타이어로 탈락, 안됨이라고 결론이 나오죠. 굉장히 힘듭니다. 소프트 타이어가 원래도 힘든데 함부로 쓰지 말아라 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였고요. 다음은 이제 미디엄 타이어 롱런에서 의외로 나쁘지 않았던 뭐 후켄버그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맥라렌 롱런 페이스 나쁘지 않았고요. 르클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레드불 드라이버들은 확실히 맥라렌보다도 느리고 르클레보다도 느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있었고요. 하드는 2명이 달려봤는데요. 하드 타이어가 레이스 타이어로 상당히 좋은 타이어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톨레토나 오콘 모두 안정적인 타이어 관리를 보여줬어요. 문제는 느립니다. 이 하드 타이어는 느리기 때문에 이 느린 타이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필요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투입을 해서 잘 써야 된다라는 단점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빅4의 롱런 페이스 비교해보면, 공교롭게도 모두 미디엄 타이어로 달린 4명 비교해보면 노리스와 르클레, 베르스타펜과 러셀에서 노리스와 르클레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이 평균 시간으로 따져봐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했어요. 의외로 페라리의 롱런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였고, 하지만 베르스타펜은 확실히 느렸습니다. 이게 아까 숏런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에서도 느렸잖아요. 그런데 레이스 시뮬레이션도 느렸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프랙티스 3 때 한 겁니다. 우리 빌드업 얘기하면서 그냥 숏런만 잠깐 느린 것도 아니고 롱런도 느렸어요. 퀄리파잉 시뮬레이션만 느린 게 아니라 레이스 시뮬레이션도 느렸어요. 이러면 다 바꿔야죠. 이게 뭐냐면요,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해서 퀄리파잉 페이스가 좋아. 그런데 레이스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있어. 이게 뭐 느리거나 뭐 아니면 차가 바닥에 너무 많이 닿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셋업을 바꿔야 됩니다. 레이스를 위해 퀄리파잉 퍼포먼스를 좀 포기해야 돼요. 반대로 레이스 퍼포먼스는 너무 좋은데 퀄리파잉 퍼포먼스가 구려. 그러면은 이것도 셋업을 바꿔야 돼요. 특히 헝가리 같은 데는 이 포지셔닝 앞에서 달리는 게 왕이다 보니까 퀄리파잉 퍼포먼스는 안 좋고 레이스 페이스만 좋다 하고 그냥 박수 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셋업을 교체하는 팀 있었을 거고요. 레드불도 물론입니다. 레드불은 무조건이죠. 중하위권의 롱런 페이스는 생각보다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오콘의 하드 타이어 관리가 잘 된다. 그래서 쓰겠냐라고 보면 뭐 쓰기는 쓰겠지만 미디엄 타이어에 비해서 이득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비슷해요. 미디엄 타이어랑도 타이어 관리 잘 된다고 만만세를 부를 건 아니었고요. 알론소의 소프트가 1000랩은 빠른데 두 번째 랩부터 다 수렴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소프트 타이어는 레이스 타이어로 장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자, 프랙티스 3입니다. 8월 2일이 됐고요. 기온이 좀 올라갔어요. 기온이 올라갔고, 프랙티스 3에 이 페이스만 일단 딱 보고 가시면 1분 14초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2024 시즌에는 1분 15초대가 폴 포지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프랙티스부터 1분 14초대까지 기록이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맥라렌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르클레와 해밀턴, 페라리가 두 번째로 빠르고, 에스턴 마틴이 여기 와 있고, 자우버가 여기 와 있는 게 인상적이죠. 이제 다크호스가 에스턴 마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우버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정확히 5팀만 여기 있습니다. 정확히 5팀인데 레드불이 없고 자우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5강팀에서 지난 벨기에에서 어땠나요? 에스턴 마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위 1비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벨기에만 보고 올 시즌 끝났다,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섣부르게 말씀하시는 경솔한 팬분들이 많지 않지만 해외에는 정말 많거든요. 에스턴 마틴 그냥 다
버려라. 에이드리언 뉴이 팀을 옮겨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벨기에 그랑프리 퀄리파잉 19위, 20위 했잖아요. 그리고 레이스도 가망이 없었는데 바로 이번에 갑자기 에이드리언 뉴의 힘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달라진 거 없어요. 에스턴 마틴. 그러나 이 서킷 성격에 잘 맞았을 뿐. 네, 그렇고요. 알론소 스트롤도 잘해준 겁니다. 특히 스트롤. 저는 이번에 스트롤 박수를 보내는 게 여기까지는 자주 봤잖아요. 스트롤이 P3까지 이러는 건 우리 올해 자주 봤어요. 저는 이때만 해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얘가 또 빌드업을 어떻게 망치려고 이게 P3까지 잘하고 있나 걱정이 가득 찬 상태로 퀄리파잉을 갔는데 놀랍게도 퀄리파잉 Q3까지 잘해줬죠. 박수를 보내고요. 어쨌든 페라리도 계속 좋았는데 르클레가 더 좋았던 거는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 퀄리파잉 시작 전 잔여 타이어 상황. 여기에도 좀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프랙티스 1, 2, 3에 어떤 타이어를 썼느냐에 따라 이게 결정되는 건데 당장 이 팀에서 퀄리파잉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여기 드러납니다. Q2에서 Q3 진출이 불안할 경우에는 5세트의 소프트를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이스가 미디엄과 하드 합쳐서 한 세트만 남게 되죠. 이게 5가 되는 순간 여긴 1, 1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합쳐서 3세트를 남겨놔서 레이스에서 뭔가 투스탑이든 원스탑이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4세트의 소프트만 가지고 퀄리파잉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Q2에서 Q3 진출 불안한 차들에겐 좀 무리죠. 아예 Q2도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할 수 있는데 Q2에서 Q3가 불안한 차는 5세트를 마련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레드불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요새 자주 이래요. 츠노다는 소프트 5세트를 남겨놓고 베르스타펜은 4세트죠. 츠노다는 이렇게 해야 뭔가 Q2에서 Q3 가는 것까지 좀 생각할 수 있다고 베르스타펜은 이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프랙티스가 좋았지만 그랬다가 퀄리파잉 죽쓰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5세트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얘네는 애초에 레이스를 이거 써서 원스탑 할 생각이었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중하위권 팀들이 이렇게 5세트를 남겨두는데 두둥 여기가 사실 대단하죠. 자우버 당당하게 4세트만 가지고 갔고요. 여긴 반대죠. 알피는 우리 어차피 Q2에 낙이 없다. 그래서 4세트입니다. 어차피 Q3 못 가. 예. 이건 알핀도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명한 거고 이건 자신감이고요. 이것도 현명한 것들이죠. 자, 그리고 퀄리파잉 Q1이 펼쳐졌습니다. 퀄리파잉 Q1 일단 구름이 많이 꼈고요. 온도가 높지 않죠. 이게 48.1로 시작해서 35.8로 끝났거든요. 점점 내려갑니다. Q3까지 간 거예요. 48.1이 Q1 시작할 때고 35.8이 Q3 끝날 때예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름이 껴있고요. 습도가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펼쳐져서 프랙티스 때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Q1에 누가 망했냐? 두둥. 우선 윌리엄스 망했고요. 알본 안타깝습니다. 후켄버그도 망했고요. 안타깝습니다. 오콘도 안타깝죠.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윌리엄스는 원래 한 명이 해주면 다른 한 명이 뭐 이런 걸 주고받는 상황이라 한 명이 해주는 게 다행인 거고 자우버도 보톨레토가 소년이 가장이죠. 요새 후켄버그는 딱 그 영국 그랑프리 포디엄 빼고는 요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 그거 약간 착시 현상이 생겼어요. 그건 잘한 거 맞죠. 영국에서 포디엄 올라간 거 정말 잘한 거 맞는데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사실 영국 그랑프리 전후로도 다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러나 보톨레토가 있습니다. 보톨레토가 실제로는 지금 퍼포먼스를 다 떼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하스도 오콘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시즌 중반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베어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콜라핀토가 살아난 게 아니죠. 콜라핀토가 살아난 게 아니라 가슬리가 안 되는 차로 어떻게다 하다가 이번에 미끄러진 거예요. 원래 매번 이랬어야 되는 차를 이번엔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슬리가 여기 다른 드라이버들보다 가슬리가 좀 충격적이면서 가슴 아픈 Q1 탈락이었습니다. 그 츠노다도 많이 못한 건 아니에요. 자, 츠노다 뭐 16위 Q1 탈락이네 하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세요. 1위와 16위의 차이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0.688 보통 팀메이트와 0.3초 차 정도면 거의 같은 퍼포먼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Q1에서 예전에는 하위권 팀은 1위와 2초 안에만 들어도 잘한다는 시대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0.7초 차이도 안 되잖아요. 1등이라. 그런데 Q1 탈락이에요.
그리고 앞에 프랑코 콜라핀토랑 비교해도 이거 보세요. 0.024초요. 0.024초면 거의 눈 깜빡할 시간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로슨과 비교해도 0.05초, 0.05초입니다. 0.1초 차이도 안 돼요. 그러나 탈락은 탈락이죠. 그래서 츠노다가 많이 못한 건 아닙니다. 이게 워낙 치열한 거였고요. 그래서 르클레 퀄리파잉 인터뷰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Q1에서 Q2 가는 것도 힘들었다. 여기 5등에 있다고 맘 편한 게 아니에요. 이거 츠노다랑 0.3초 차인데 르클레도 불안불안하면서 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랬고요. 재밌는 것은 알론소 2등. 알론소가 이제 두 번째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2등의 기록을 내면서 아 이거는 뭔가 다른데? 라는 거 보여줬었고요. 자, Q2입니다. Q2는 더 힘들었죠. 왜냐하면 Q2 시작하자마자 비가 왔어요. 아주 조금. 1번 코너, 5번 코너 쪽에 비가 왔습니다. 트랙 환경 개판됐죠. 바람 불죠. 비가 내리는 순간에 바람 부는 거 다 아시잖아요. 비가 오기 전부터 불잖아요. 비가 오고 나서도 불고. 자,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다들 퍼포먼스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랩을 준비하기도 힘들고 적절하게 속도를 내기도 어려웠죠. 그 와중에도 맥클라렌은 정말 빨랐어요. 보시면 스트롤이 그나마 근처를 가졌는데 그 스트롤과 0.239초 차라는 어마어마한 차이. 이 0.239 기억해두세요. 제가 숫자 말씀드렸습니다. 239. 0.239라는 말도 안 되게 큰 차이로 노리스와 스트롤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는 0.3초 별로 차이 아니라면서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Q3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누가 떨어졌느냐. 일단 안토넬리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안토넬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토넬리가 Q1에 소프트 타이어를 한 세트 썼어요. 근데 원래 4세트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Q2에 쓸 수 있는 새 소프트가 2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Q3 전용 하나까지 3세트가 남아있는 거죠. 2세트가 있는데 첫 주행을 새 타이어를 아끼고 헌 타이어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새 타이어를 2번을 달렸으면 안토넬리는 무난하게 Q3에 안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첫 주행을 헌 타이어로 달려요. 그나마도 완벽한 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기록이 그 헌 타이어로 달린 거예요. 이번 그랑 퀄리파잉에서는 모든 세션의 베스트 타임이 새 타이어로만 나왔고요. 헌 타이어와 새 타이어의 랩 타임 차이가 아주 적을 경우 0.35초 정도, 아주 많을 경우 1초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새 타이어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출이 무서우면. 근데 숫자가 남는데 아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행을 새 타이어로 달렸는데 트랙 경기에 나갔죠. 삭제.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안토넬리가 지금 요새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 회복하려고 롤백 시키면서 업그레이드를 이걸 했던 것까지 생각하고 루키인 거 생각하면 새 타이어 2번 내보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중간에 차가 약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뭐 팀에다가 그럴 수도 있다. 엔지니어들이 차 좀 문제는 생기죠. 언제나 생기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전략 문제는 메르세데스가 너무 욕심부린 겁니다. 너무 욕심부렸어요. 그래서 결국 탈락. 콜라핀토 기록이 턱없이 부족해서 탈락.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문제는 여기죠. 왜냐하면 이제 가브리엘 보톨레토와 0.1초 차이 안 나는 그룹. 거기에 사인스, 해밀턴, 베어먼 모두 탈락했죠. 0.1초 이내지만 여기 타이트한 거 보세요. 난리 났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잘 잡고 달렸던 차들 노리스, 피아스트리 좋은 기록 냈고 스트롤도 좋은데 조금 내려와가지고 여기 한 페르난도 알론소부터는 여기 0.4초 차이밖에 안 내요. 사인스까지. 5위에서 13위까지가 0.4초 차이입니다. 5위에서 1위까지가 0.5초 차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0.4초 차이에요. 여기가 빡시니까 맨날 Q2가 재밌는 겁니다. 솔직히 재밌죠. 이게 내가 누구를 응원 안 하는 입장에선 재밌습니다. 누가 떨어질지 몰라서 저 친구 떨어졌다. 저 친구 올라갔다 하면서 이 역시 중립이면 팝콘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응원하시는 입장에서는 누구를 응원해도 손에 땀을 쥐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결과가 나온 11위 이하의 드라이버들이 있었고 올라간 드라이버들도 잘했죠. 이렇게 보톨레토는 턱걸이를 했습니다. Q3는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자, 이제 Q3가 가면서 트랙이 말라요. 어느 정도 말랐는데 바람이 불죠. 마른 건 어느 정도 말랐지 많이 마르진 않았어요.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막 트랙을 데우고 이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트랙 온도는 더 내려갔어요. 이 상황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르클레가 이거 첫 주행했을 때 기록 안 좋았죠. 왜냐하면 새 타이어가 한 세트밖에 없어서 두 번째만 새 타이어로 달렸거든요. 첫 주행 기록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행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행을 보여주면서 폴 포지션을 르클레가 가져갔는데 이 기록 자체가 아까와 비교해서 느려요. Q2보다 생각해야지 Q2보다 기록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 낮습니다. 그만큼
Q3 기록이 엄청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프랙티스 3 말씀드리면서 맥라렌이 1분 14초대에 들어갔습니다라 그랬잖아요. 보통 헝가리 그랑프리의 드라이로 진행됐을 때 프랙티스 3와 Q3의 차이가 못해도 1초, 보통 1.5초가 빨라져요. 그러면은 1분 13초대에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1분 15초대 중반 가고 있잖아요, 맥라렌이.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들어가서 자, 여기 전체 기록 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0.5초 차. 1위부터 5위로 볼까요? 0.109초 차. 1위부터 6위로 보면 스트롤 0.126초 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였죠. 여기 0.239초라는 어마어마한 차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0.239가 어떻다고요? 여기 0.126초 안에 6명이 들어갔어요. 이건 F1을 안 보셨어도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1, 2등도 0.126초 차 나는 경기 거의 없었는데 이게 뭔 난리냐 싶죠. 그러니까 다 잘한 겁니다. 이 6명 모두가 잘했고요. 그 나머지 중에 보톨레토, 베르스타펜, 로슨, 하자 여기도 비슷비슷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보톨레토였던 거죠. 보톨레토는 물건입니다. 이거 올해 앞으로 모든 경기를 다 죽을 써가지고 포인트 하나도 못 따고 맨날 Q1 탈락해도 저놈은 될 놈이다라고 밀어줘야 돼요. 루키에서 이거는 대단한 거였고요. 그리고 르클레는 이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페라리가 여기 있을 차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해밀턴이 조금 더 충격을 받기는 했겠지만 심리적으로 그거는 해밀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르클레가 너무 말되는 안 되는 업적을 달성한 거라서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러셀도 잘했고요. 보시면 러셀도 약간의 아쉬운 트래픽도 있고 앞차가 조금 공간이 있었으면 더 빨라졌을 거고 0.05초 이상은 손해보는 주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셀도 폴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롤, 숨은 공로자. 그렇습니다.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된다. 스트롤도 포기하지 않고 Q3에서 6위까지 기록을 해냈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빌드업 성공. 올해 1호 성공. 랜스 스트롤 올해 퀄리파잉 빌드업 성공 1회예요. 1회. 야, 이게 진짜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딱히 스트롤 팬은 아니지만 자, 그랬고요. 폴 르클레가 따냈습니다. 맘마미야. 네, 나오죠. 네, 본인도 믿을 수 없었고 제가 그 외국의 그 리뷰 프로그램들, 퀄리파잉 리뷰 프로그램들 몇 개를 좀 찾아봤어요. 다들 그 얘기를 했어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둘 중에 폴시터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둘 중에 누가 빠를지만 보고 있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르클레 상상도 못했다. 원래 그 범위 안에 없었죠. 심지어 러셀까지도 생각했는데 르클레는 생각 못했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이번 퀄리파잉은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Today, I don't understand anything. 솔직히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폴이지? 내가 왜 폴? 자, 요거는 이따가 그 지표 분석 그리고 우리 빌드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F1 역사상 퀄리파잉 탑10이 가장 가까웠던 경기입니다. Q3라는 시스템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그래요. 지금 20년이 안 됐어요, 아직. 이 Q1, 2, 3 시스템이 나온 게 지금 19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 이후로 가장 치열한 Q3였고요. 그 다음 1위부터 5위까지의 격차도 아마 사상 가장 적을 겁니다. 1위부터 6위인가 5위인가 하여튼 거기 끊었을 때 F1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기를 보신 겁니다. 토요일에 방송 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보신 분들이 승자죠. 남는 건 그걸 내가 봤었다라는 기록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이래서 생중계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퀄리파잉 주요 지표를 보면 우선 퀄리파잉 최고 기록, 가장 빨랐던 기록과 얼티미트 랩타임, 가장 빠른 섹터 타임을 더했을 때 누가 빨랐냐를 보면 최고 기록을 낸 드라이버는 노리스였고요. 르클레의 최고 기록은 몇 등? 6등입니다.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기록입니다. 이건 심지어 웻 퀄리파잉에도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전체 최고 기록 6등인 선수가 폴을 땄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얼티미트 랩타임, 베스트 섹터 타임을 모아놨을 때 1위가 누구? 피아스트리. 2위가 노리스. 여기가 1, 2위인 건 이해가 돼요. 그럼 3등이 누구냐? 퀄리파잉 최고 기록도 스트롤, 얼티미트 랩타임도 스트롤입니다. 사실 스트롤이야말로 6그리드를 얻게 된 게 억울한 친구입니다. 진짜 억가당한 친구는 따로 있었다. 스트롤이었다. 얘가 진짜 미친듯이 빨랐던 겁니다. 스트롤. 그리고 르클레는 이거 5등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팀별 지표를 보면 피아스트리가 섹터 단위로는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섹터 1위. 하지만 맥클라렌은 최고 속도 느린 건 알고 있었죠. 거의 가장 느린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피드 트랙 기록보다 전체적인 가속력과 최고 속도 수준은 가장 느려요. 근데 스피드 트랙이 빠른 게 14번 코너 빠져나올 때 빨라서 그런 겁니다. 얘네는. 그리고 노리스도 그래도 섹터 전부 2위는 기록해 줬습니다. 그만큼 모든 구간에서 다 빠르지만 최고 속도와 가속력은 버렸다라는 맥클라렌이었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클레 같은 경우가 Q3에 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좋은 기록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Q2에서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Q2에서 안 좋았던 해밀턴이 떨어지는 불상사를 안게 된 것이죠. 기록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뭐 섹터 1에서 르클레는 1위, 해밀턴은 11위 하니까 둘이 어마어마한 차이였겠군 하고 보면 0.1초 차이에요. 이거 제가 피아스트리와 르클레 기록 비교하는 그 레이스 전에 방송 설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섹터별로 0.1초 차, 그거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섹터 1, 섹터 3는 해밀턴과 르클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섹터 2에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섹터 2는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다음은 베르스타펜과 츠노다입니다. 베르스타펜과 츠노다도 자세히 보시면 베르스타펜이 섹터 1에서 Q3까지 갔는데 츠노다는 2번 달렸고요. 베르스타펜은 5번인가 6번 달렸는데 그 섹터 Q3까지 간 베르스타펜보다 츠노다의 섹터 1이 더 빠릅니다.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이제 섹터 2 역시 헝가로링은 섹터 2인 것인가. 네, 섹터 2에서 베르스타펜이 많이 빨랐고요. sek터 3도 베르스타펜이 많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섹터 1에서는 츠노다가 더 빨랐다라는 거 의미가 있고 베르스타펜이 최고 속도가 많이 느렸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다음, 이번에 로우 드래그 셋업에 투자한 차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메르세데스인데요. 심지어 Q2에서 그 기록도 삭제되고 했던 안토넬리가 스피드 트랩 3위, 러셀 당당 1위. 그리고 여기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섹터 3가 강하잖아요. 섹터 3에서 강한 게 타이어 관리도 잘 되고 마지막에 뭐 추월 시도하는 것 같은 때도 13, 14번을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방어할 때도 유리하죠. 13, 14번을 빠르게 돌 수 있다. 바로 섹터 3 기록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스 때 노리스가 러셀 추월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야, 이런 차 뒤에서 추월을 하려고 하니 힘들었겠죠. 그렇고요. 다음은 알론소와 스트롤입니다. 에스턴 마틴도 상대적으로는 로우 드래그 쪽 셋업이기도 하고 여기도 섹터 3가 좋아요. 이거는 예전에 에스턴 마틴이 별로 안 좋던 시절, 심지어는 레이싱 포인트 시절에도 섹터 3에 종종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우리 실버스톤 팀의 은근 전통이 있는 그 섹터 3에 강조를 하는데 재미있는 건 스트롤이 섹터 2 3위한 거 이게 신기하죠. 네, 이거는 별로 안 신기해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만큼 스트롤이 전반적으로 이 헝가로링에 필요한 지표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알핀, 가슴이 아픕니다. 섹터 1에서 상당히 빨랐지만 나머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고요. 심지어 여기는 가속력도 느리고 최고 속도도 느리고 코너에서도 느려요. 1번 코너 최저 속도도 느렸어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빠르고 1번 코너 최저 속도가 느리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아니면 최고 속도는 느린데 1번 코너 최저 속도는 빠르다. 맥클라렌이죠. 그것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러셀은 최고 속도가 빠르고 1번 코너 최저 속도가 느리거든요. 알핀은 최고 속도도 느린데 1번 코너 최저 속도도 느려요. 슬프다. 이건 슬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차였고요. 레이스 페이스라도 좋았으면 몰랐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고요. 하스 같은 경우에 베어먼이 분전을 했고 아슬아슬하게 탑10에 진출할 뻔했지만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탑10에 진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매우 근소한 차이였다. 오콘이 못하는 거 다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좀 아쉬운 거는 오콘이 섹터 3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섹터 3만 안 좋았습니다. 오콘이. 레이싱 불스 같은 경우, 자, 이것이 진정한 하이 다운포스다. 여기 보시죠. 스피드 트랩. 우리는 드래그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다운포스만 주십시오. 올인입니다. 하이 다운포스 셋업. 레이스에서 아주 장기간 타이어 관리도 하는데도 유리할 수 있고, 우린 뭐 추월 같은 거 시도 안 할 거예요. 네, 뒤로 가면 그냥 그거대로 받아들일게요 하는 셋업입니다. 이건 우린 추월 시도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그냥 갈게요. 그리고 우리 원스탑 웬만하면 할 겁니다 라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셋업이죠. 실제로 레이싱불스 드라이버들은 팀 라디오 방송도 물론 안 됐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원스탑을 했습니다.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알본과 사인스가 이 셋업을 서로 다르게 가져간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섹터 1 같은 경우에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인스 알본이 등수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기 섹터 1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드라이버들 사이에.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알본이 셋업이 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인스도 Q3 진출하기에는 무리가 많았고요. 다음은 요즘 너무 잘하고 있는 보톨레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지표에서 탑 10 든 게 신기한 기록들이죠. 섹터 1 13위, 섹터 2 12위, 섹터 3 9위, 스피드 트랩 11위. 이거 가지고 Q3를 가서 7그리드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보톨레토가 대단한 일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후켄버그는 스피드 트랩에서 전체 4위인 거 말고는 명함을 내밀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왜 느린지도 모르는 느낌이었잖아요. 그 후켄버그 떨어졌다 그럴 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최고 기록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맥라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퀄리파잉에서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르클레는 전체 6등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이게 실제 페라리의 전투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섹터 1 기록 비교를 했을 때는 섹터 1은 기록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근데 한 팀에서 기록 차이가 좀 제법 난 게 일단 윌리엄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게 있고 그나마 또 차이가 많이 난 게 메르세데스입니다. 안토넬리가 섹터 1이 좀 많이 느렸어요. 요런 거는 아마 경험 쌓이면 안토넬리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알보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섹터 2는 원래 맥라렌 땅이라 그러면서 맥라렌이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스트롤 상당히 좋았고요. 메르세데스 다 좋았고 르클레도 좋았죠. 하지만 해밀턴 안 좋았고요. 츠노다 많이 안 좋았고 가슬리도 섹터 2가 문제였습니다. 후켄버그도 섹터 2에서 팀메이트 차이가 많이 났죠. 섹터 2에서 밀린 드라이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다음 섹터 3 또 원래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맥라렌이 섹터 3 여전히 좋았고요. 페라리보다 러셀이 좋았습니다. 이거 기억을 많이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음은 이제 스피드 트랩인데 자, 대놓고 하이 다운포스 우리는 다운포스를 많이 뽑고 싶어요. 드래그, 저항 그딴 거 뭐 생기든가 말든가 천천히 갈게요. 네. 그렇고요. 꽉꽉 눌러주면서 천천히 갈게요고 그 다음에 아몰라 빨리 달리는 이제 르클레라든가 러셀이라든가 후켄버그 있죠. 최고 속력과 랩타임 비교를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다운포스도 제법 뽑으면서 공격학적 효율도 높은 편인 쪽이 맥라렌이었고요. 그 다음 건전한 거는 스트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우 드래그 드래그가 걱정되니까 우린 저항 줄이면서 속도 높일래요 라는 쪽에서는 메르세데스가 정답이고 사실 페라리는 그다지 경쟁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왜 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공기역학적 효율도 낮은데 랩타임도 독보적으로 느린 알핀이 있었고요. 이 동네는 사실 다 힘든 건데 여기에 좀 신기한 친구들 있죠. 하이 다운포스로 뭔가 변수를 노린 레이싱 불스는 그렇다 치는데 베르스타펜이 여기 와 있어요. 레드불.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드불은 이번 주말은 잊고 싶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퀄리파잉 팀메이트 배틀. 의외로 팀메이트 배틀의 대세는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8대 6으로 비슷하게 끝나는 편이 됐고요. 페라리는 10대 4. 이 정도면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할 그 레벨은 아직은 안 가기는 했어요. 러셀 이건 압도하고 있죠. 13대 1. 반면에 베르스타펜과 알론소는 퍼펙트죠. 12대 0, 14대 0. 가슬리도 6대 2 많이 앞서고 있고 오콘과 베어먼은 베어먼이 앞서갑니다. 보톨레토 후켄버그도 보톨레토 앞서가고요. 알본 사인스는 알본이 앞서가고 하자와 로스는 하자가 많이 앞서고 있죠. 기록 차이를 보면 이런데요. 자,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거의 같고요. 해밀턴 조금은 빠른데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평균이기 때문에 14경기 평균이 한 0.3초 이내다 그러면은 준수합니다. 두 드라이버의 페이스가 비슷한 거예요. 네, 해밀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몹시 만족스럽지 않은 거지. 이제 보통 팀 옮긴 드라이버면 그렇게까지 지금 기분 나쁠 수치인가 싶기는 해요. 0.2초 차. 근데 0.3초가 평균 넘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좀 크고 그게 한 0.6초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주 큰 문제죠. 그런데 베르스타펜과 츠노다 0.792초 차라는 제가 거의 한 6주 연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합계 아니고 평균입니다. 합계 아니고 평균인데 이 차이가 나는 거는 너무 대차인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츠노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츠노다의 퍼포먼스는 향상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점이고요.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페레즈 같은 경우에 이게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또 문제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놀랍죠? 네. 팩트는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아, 참 슬프네요. 러셀과 안토넬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토넬리가 분발을 좀 해줘야 되는데 최근 몇 경기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 있고요. 스트롤과 알론소도 이번에 좀 줄어든 겁니다. 이거. 여기도 좀 차이가 큰 거죠. 0.5초면 사실 웬만한 드라이버면 시즌 중에 잘렸어요. 0.5초면 이거 버틸 수 있는 그 철밥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스트롤 잘 버티고 있고요. 그래도 스트롤은 커리어가 좀 있으니까 이게 루키에 무슨 경력이 2, 3년 된 드라이버면은 0.5초 차이, 평균이 0.5초 차이, 이거 시트 못 지킵니다. 좋은 스폰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고요. 오콘과 베어먼 있습니다. 자, 오콘과 베어먼, 네, 거의 근소한 차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와 로슨도 제법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본과 사인스 거의 같죠. 심지어 보톨레토 거의 같은데 보톨레토가 앞서고 있습니다. 와, 시즌 초반에 후켄버그가 보톨레토보다 확실히 경력 있어서 그런지 잘한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걸 따라와서 추월을 한 거예요. 보톨레토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레이스 데이로 넘어갑니다. 잔여 타이어, 미디엄과 하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레이스를 미디엄 한 세트, 하드 한 세트만 쓰고 가야 되는 드라이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는 츠노다, 에스턴 마틴 듀오, 그 다음 하스, 레이싱 불스,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이버들은 소프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원스탑으로 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미디엄을 두 세트 가지고 있는 게 후켄버그와 보톨레토, 자우버 듀오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 세트는 다 하드가 두 세트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긁어놓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은 에스턴 마틴밖에 없고 맥라렌이 한 세트씩을 긁어놨고 에스턴 마틴이 또 하드 긁어놨습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자, 레이스 스트래티지. 소프트 스타트가 좋은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투스탑으로 100% 갈 거면 소프트 스타트가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달려보고 원스탑으로 바꾸는 경우가 워낙 많은 곳이고 소프트와 미디엄의 수명 차이에 따른 그 이득이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원래는 소프트 스타트에서 포지션 이즈 킹이니까 앞자리 지키는 게 좋고 그렇게 실제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미디엄 스타트가 대세가 됐습니다. 이 소프트를 미디엄으로 가위바위보죠. 소프트 스타트는 미디엄 스타트가 잡고 미디엄 스타트는 가위바위보 아니네. 하드가 미디엄 스타트를 못 잡네. 자, 그렇네요. 전반적으로 다 좋은 미디엄 스타트가 좋죠. 전략적으로도 투스탑과 원스탑 좀 갈라서 갈 수 있고요. 갈라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는 아주 잘 선택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소프트는 스타트에서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미디엄 스타트 드라이버나 하드 스타트 드라이버들을 추월하기 좋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첫 코너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4m, 2.46m 뭐 추월까지는 안 되겠네 라고 느껴지시는 그림인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효과가 훨씬 큽니다. 헝가로링은 그래요.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안 봤어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헝가로링에서는 소프트와 미디엄과 하드의 스타트에서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그립에 따른 얘기고 그리드를 벗어날 때 격차가 벌어져요. 이거 차이가 큽니다. 자, 그리고 레이스데이 비확률이 있었는데 F3 피처 레이스 할 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F1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상한 소리가 좀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비 안 오고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피트에서 잃어버리는 시간은 20초 정도. 하지만 그 이후에 타이어 온도 끌어올리는데 부담스러운 타이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되는 추가로 몇 초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된다 뜻이죠. 예, 그런 정도가 있었고요. 자, 스타트 타이어가 나왔는데 하드 스타트가 2명 있었고요. 소프트 스타트가 3명 있었습니다. 5명이 변칙 스타트를 했고 15명이 정상적인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하드 스타트 2명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스타트에서 많은 순위를 잃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중에 잃어버린 순위를 회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겨우 회복하는데 그쳤어요. 발버둥을 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드 스타트를 잘 안 하는 거죠. 반면에 소프트 스타트한 드라이버들 사인스나 뭐 후켄버그도 그렇고 알본도 그렇고 있는데 이 사인스 특히 순위를 좀 끌어올렸죠. 랩에 한 2자리인가 벌써 끌어올렸을 거고요. 이득을 제법 얻습니다. 소프트 스타트가 좋다는 걸 보여줬고. 그런데 이곳 헝가로링이잖아요. 헝가로링은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 제가 레이스 시작 전에 포메이션 랩 때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퀴즈냄 싫어하시려나요? 자, 여기 타이어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클린 사이드와 더티 사이드. 이 차이가 좀 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더티 사이드 드라이버들이 출발할 때 위협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스타트 장면을 잠깐 복기를 해보시면 르클레 같은 경우에
피아스트리에게 전혀 위협을 받지 않고 1번 코너에 갔습니다. 반면에 노리스는 피아스트리보다 누가 봐도 빠르게 그리드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피아스트리의 안쪽을 노리는 쪽까지 움직였죠. 하지만 피아스트리가 공간을 주지 않자 다시 이쪽으로 피아스트리 안쪽을 노려보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쪽 바깥쪽이 대문이 열렸죠. 이때 대문이 열린 거를 바라보고 러셀 알론소가 신나게 그쪽으로 갑니다. 열렸다 하면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러셀이 이득을 얻은 거죠. 반사 이익을. 러셀은 더티사이드 스타트였는데 스타트 잘했고요. 반면 정상적인 더티사이드 스타트를 한 피아스트리는 노리스를 간신히 막았고요. 스트롤 힘들었죠. 보톨레토에게 결국 자리 내줍니다. 보톨레토가 스트롤 앞으로 가고요. 베르스타펜도 로슨에게 자리를 내줘요. 이걸 금방 재추월하지만 또 다시 추월을 당하는 바람에 또 베르스타펜 힘든 상황을 겪었고요. 하자도 스타트에서 자리를 내줍니다. 여기 2, 4, 6, 8, 10 그리드 더티사이드 출발한 드라이버들이 순위 밀렸다라고 절대 나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는 원래 힘든 데가 많습니다. 꼭 뒤로 가는 건 아니지만 힘든다라는 건 이 결과를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러셀은 참 얘는 꾸준하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그 와중에 또 순위를 끌어올리고 올라가고 알론소도 노리스까지 넘어가는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었죠. 자, 그 다음 또 얘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폴스 스타트. 자, 여기서 제가 사과 말씀부터 하나 드리면 제가 중계 때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자, 2개부터가 아니고 4개부터입니다. 그 움직이면 안 되는 포지션 포인트가 라이트 4개부터예요. 2개 아니고 이걸 제가 2개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그때 잘못 말씀드렸다고 얘기하려고 뭐 많은 관심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잘못 말씀드린 거니까 4개부터입니다. 4개. 이제 다 기억하시죠? 4개. 2개 아니고 4개입니다. 2개쯤에 엔진 회전수 올리는 건 맞는데요. 자, 보톨레토는 그래서 폴스 스타트스러운 게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폴스 스타트 제가 이거를 온보드 다 뒤져보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 보톨레토가 그 별이래. 불 하나에서 둘 들어갈 때쯤 1단 기어를 넣어요. 중립에서 1단으로 탁 들어가는데 그 상황이 이제 클러치 잡고 있는 반 클러치 힘으로만 버티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덜컹 할 수 있어요. 덜컹은 했어요. 그 뒤에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원래 뉴트럴에서 일단 들어갈 때는 이렇게 덜컹하는 차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톨레토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후켄버그를 봤죠. 이게 제가 중계 부스에서 볼 때는 우리 안영진 캐스터는 아직 젊어가지고 눈이 좋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의 시력으로는 솔직히 하나도 안 보였어요. 불이 5개 들어오는 것도 안 보여요. 이 온보드로 볼 때는 안 보여요.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후켄버그에 이게 안 보였으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집에 와가지고 노려봤습니다. 뚫어지게 봤는데 일단 똑같았어요. 보톨레토랑 똑같이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쯤 1단을 넣었습니다. 덜컹했죠. 똑같아요. 보톨레트랑 덜컹했습니다. 문제는 후켄버그는 그때부터 레이스 스타트 때까지 지속적으로 바퀴가 돌아요. 바퀴가 돕니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눈앞에서 보면은 이 피렐리 그 로고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각도가 변하고 있어. 저걸 본인이 몰랐다는 게 더 신기할 정도로 그냥 슥 가다가 갔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페널티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페널티고 그나마 본인이 몰랐고 사실 이걸로 순위를 많이 끌어올린 것도 아니니까 5초 페널티로 나온 게 다행인 거지. 완전 망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는 거를 앞에 지금 라이트만 보고 있느라 내 바퀴도 안 보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니까 라이트만 보고 있었겠지. 후켄버그도. 그러니까 라이트와 나의 거리는 별로 안 변했거든. 차를 안 보고 있었던 거죠. 바퀴를 보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반클러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도 제 시청자가 1500명이면 수동차를 모시는 분이 못해도 30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좋아요 누른 분들은 아마 다 수동을 모실 줄 알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반클러치 상태에서 그게 이제 평지라고 가정하고요.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반클러치 상태에서 이게 미묘하게 힘이 들어가서 이게 바퀴가 도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잘 멈춰 있는 경우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이도 있으니까 손가락 아닙니다. 그렇고요. 다음 이제 랩 차트입니다. 랩 차트는 이제 팀별로 자료가 있으니까 그 팀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맥라렌입니다. 새옹지마 F1에서 제일 중요한 사자성어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죠? 새옹지마. 새옹지마의 뜻이 뭐냐를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런 건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시대의 저편으로 사라진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도 답이 있을 거예요. 챗 GPT 안 찾고 네이버 지식인 찾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세옹지마죠. 자, 스타트를 망한 드라이버와 스타트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잘 버틴 드라이버로 나뉘어졌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스타트를 잘했고요. 노리스는 스타트를 망했죠. 자,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이 러셀의 뒤를 쫓아가 봅니다. 러셀의 뒤를 쫓아가 보고 내가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추월을 위해서 붙어봅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팀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해봐 저기서 이렇게 해봐 이야기하지만 노리스는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 팀 라디오와 이 팀이 페라리였다면 정말 어떤 욕을 먹었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좀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페라리는 몇 배로 욕을 먹고 별거 없어도 얘기가 퍼져요. 네, 그런데 여기 맥라렌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죠. 제발 페라리한테도 그럴 수도 있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딱히 페라리 팬은 아니지만 페라리 우승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노리스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러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피아스트리는 르클레에 대한 언더컷 시도를 합니다. 언더컷 시도를 해요. 가자! 그리고 이때 엄청나게 빠른 피스탑과 함께 들어오죠. 그리고 이 타이어가 긁어놓은 타이어라는 거 중요합니다. 긁어놓은 거다. 그래서 아웃랩에서 안 그래도 아웃랩의 타이어 온도 만드는 건 맥라렌이 페라리보다 훨씬 좋죠. 이거는 최근 2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더 좋은 거예요. 페라리는 새 타이어잖아요. 그리고 막 추격을 했는데 르클레가 잘 막아냅니다. 그 페라리의 스페이스탑도 만만치 않게 좋았어요. 그리고 쭉 달리다가 노리스 40랩쯤 됐을까요? 35랩쯤 됐을까요? 이제 아직 40랩 안 됐죠. 40랩이 되기 전에 30 몇 랩 때 피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노리스 끝까지 갈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왔으면 이미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드라이버들은 이 시점 투스탑을 하는 적절한 시점에 피아스트리는 하드로 교체했거든요. 이게 아주 최고로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피아스트리가. 그러면 노리스가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똑같은 전략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에 노리스는 이때 이 미디엄 타이어를 아끼면서 최대한 오래 달리면서 이 하드를 조금만 소모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노리스는 무난하게 원스탑을 가고 나중에 피아스트리가 르클레를 넘어서 추격해 옵니다. 이상하게 이때 르클레를 넘어갈 때 쉬웠죠. 여기서 첫 스틴트 피아스트리 르클레 잡을 수가 없네. 달아나네. 심지어 간격을 좁히는 게 어려워. 다시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 보나 했는데 다시 벌어지고 간격 유지해야 되죠. 이렇게 힘들다고?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언더컷 압박을 가했을 때 르클레가 피스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스트리는 들어가면 무조건 르클레 뒤인 상황. 그래서 정상적인 피스탑을 하면서 나온 피아스트리인데 이 타이어 수명에서 노리스와 비교해서 큰 이득을 얻는 쪽 골랐죠. 그래서 노리스를 따라가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르클레가 안 도망간 건 둘째치고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이전과 달랐죠. 그래서 피아스트리가 손쉽게 넘어선 다음 노리스를 따라가 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추월은 무리였어요. 그래서 한 두세 랩쯤 남았을 때 딱 한 번 피아스트리가 추월 시도를 합니다. 1번 코너에서 말도 안 되는 다이브밤을 하죠. 냉정하게 생각해서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의 브레이킹 존이었어요. 최근 5년 동안 그런 식의 다이브밤을 하는 드라이버는 베르스타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정말 무리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아스트리가.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피아스트리가 브레이킹을 하는 동안에 노리스가 어림도 없지 하고 거기를 막아섭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요. 권리가 있죠. 어림도 없는 데서 왔으니까 노리스에게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때 피아스트리는 풀 브레이킹 필락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노리스를 칠 수는 없다라는 굳은 의지와 함께 러셀이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죠. T본 하지 그랬냐. 이게 T본 크래시라 그래요. 용어집 사시면 있습니다. 용어 그 그림과 함께 옆으로 들이받는 T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러셀 입장에선 좋았겠죠. 그렇게 T본을 하면 옆으로 받친 차는 거의 이건 드라이버가 일단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정면으로 들이받은 차도 완주는 힘들 거예요. 더블 리타이어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거 T본 했으면. 그러면 이 여름방학을 9포인트 리드가 아니라 16포인트 리드로 맞이할 수 있었던 피아스트리지만 피아스트리는 극과는 아니었어요. 내가
16포인트 차를 유지하고 이제 9포인트 차로 줄어드는 게 싫어서 이걸 들이받느냐 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아직 10경기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9포인트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담이고요. 실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고 피아스트리 절대 안 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 저 너무 진지하게 들으셨을까봐.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으나 매우 민감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종류의 팬으로서 피아스트리 팬 혹은 노리스 팬이라고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피아스트리는 팀의 뭐 전략이 뭐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 일단 2위 자리 잘 지키기를 잘 수행해냈고 2위로 달리면서 르클레에게 압박을 하면서 거기에 전략이 끌려다녔죠. 르클레와의 승부였어요. 그래서 이런 투스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노리스가 앞에 달리고 있네. 그런데 노리스는 스타트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후에 좀 잘못된 판단으로 바깥쪽을 대문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2명을 보내주고 5위까지 밀렸다가 이거를 올라오면서 알론소는 금방 넘어갔는데 러셀 뒤에 붙잡혀서 시간은 시간대로 손해보고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전략 원스탑을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팀에서 얘기한 전략을 잘 수행하고 속도가 빨랐던 드라이버는 둘 중에 누구입니까? 피아스트리죠. 그러면 이거를 서로 전략이 달라서 순위가 노리스 피아스트리 뒤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고 팀이 요청한 걸 잘 수행한 피아스트리 앞으로 보내는 게 맞나요? 자, 여기에서 팬심이 작용하면 좀 선을 넘을 수 있다. 네, 인데요.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이런 티모도 안 되고요. 이게 저는 여기서 분명히 작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작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작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바꿔줄 만한 이유가 있던 그 상황에서도 노리스가 그 티모더를 듣고 100분 토론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헝가리 그랑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누구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피스탑 순서만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전략이 달랐고 정말 개 힘든 원스타 아무도 안 된다 그런 걸 잘 수행해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었더니 야 자리 바꿔라 라고 얘기하면 싸움 날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있었어요. 예, 맥라렌은 그런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프리투 파이트를 하되 우리의 룰 파파야 룰을 잘 지키자고 얘기했었고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순서가 왔습니다. 페라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페라리. 자, 이 페라리 얘기하기 앞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번에 페라리가 100% 완벽했냐 하면은 그렇진 않았죠.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욕먹을 문제였냐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의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페라리에게 모든 원한을 갖고 3족의 씨를 말릴 각오로 복수의 결단에 나서는 칼을 뽑는 사람들이 정말 수천만 명이 전 세계에 있을 만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일단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이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페라리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문제고요. 여러 가지 스피큘레이션이 있어요. 추측, 이럴 거다라는 추측 이런 것만 있어요. 그리고 중계 방송에서 르클레가 몹시 업셋된 뭐라 그러냐? 뒤집어진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매우 흥분하면서 화나고 비통한 그런 팀 라디오가 나간 것도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팩트.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안 좋은 얘기들. 누구를 공격하기 좋은 얘기, 누가 화난 얘기, 누가 슬픈 얘기, 누가 망한 얘기는 열심히 퍼져요. 팬이든 아니든. 그런데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의 팩트가 보도가 되면 얘기가 안 퍼져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인터뷰에서 르클레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팀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 팀에게 사과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르클레가 팀 라디오에 화났던 것 때문에 페라리에 대해 공격하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으면. 두둥.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정리한 내용이 안 퍼지니까 계속 이제 페라리 이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래 그래요. 티포시들은 50년 전에도 그랬어요. 5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 티포시들의 압박을 받고 언론이 팀을 괴롭혀요.
자기 아는 페라리 관련된 사람 계속 연락하고 말할 거 없대는데 계속 방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페라리에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지간한 그 헌신과 각오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게 그 언론들이 엄청 압박을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실제로도. 그래서 참 쉽지 않은 팀이에요. 그런 곳에서 열심히 분전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해밀턴은 하드 스타트를 했다가 자리를 바로 내줘요. 하드 페이스가 좋았을까?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뒤에서 출발해서 자리를 더 내주고 나니까 온통 기차놀이잖아요. 여기 중간에 그 웅남 열차도 있었고요. 기차놀이, 왜냐면 무섭잖아요. 이 기차놀이에 있으니까 해밀턴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는 스파프랑코샹이 아니거든요. 추월이 쉽지 않은데 심지어 기차 만들면서 달리고 트랙이 젖은 노면에 웨셋업으로 달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추월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무난히 자리를 지키면서 요맘때쯤 레드 플래그나 세이프티카 나오길 바랐을 거예요. 안 나왔죠. 그래서 정상적인 피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몇 자리는 순위를 끌어올리지만 결국 또 한계에 부딪히죠. 추월하는데. 여기는 헝가로링이고요. 드라이 컨디션이었고요. 변수 없었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자연스럽게 하드 스타트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드로 순위를 안 내줬으면 뭔가 달라졌겠지만 이미 하드에서 순위를 내주고 이후에 헝가로링의 한계 그대로 부딪힌 것 뿐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르클레입니다. 르클레는 첫 번째 스타트에 의해 첫 스틴트를 잘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스틴트에 피아스트리 압박을 받으면서도 간격을 잘 유지하죠. 물론 그건 피아스트리가 유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르클레도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유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그 데이터 분석하는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그 9랩째쯤에 팀의 지시에 의해서 파워 유닛 모드를 바꾸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파워 유닛 모드를 바꿔서 피스트레이트나 이제 몇몇 가속 구간에서 풀스로틀 페달을 밟고 있는데도 속도가 떨어지는 제일 빠른 부분에 이런 지표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도 또 나오고 여기서 몇 랩 동안 이제 그게 이어지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게 나왔냐 하면은 지금 이 두 번째 피스탑 이후의 상황이 워낙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거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이거저거 다 뒤져본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흔한 장면은 아니지만 아예 없는 장면은 아닌 파워 유닛 모드를 바꾸면 리프트 앤 코스트가 자동으로 되는 파워 유닛 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추월 당하지 않았고 추격 당하지 않았고 랩타임 유지됐으면 된 거거든요. 랩타임 유지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모드를 그냥 썼을 뿐인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경기에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고 속도 막 이런 거가 아니면은 최고 속도 기록, 최고 속도가 줄어들고 이제 달리는 속도가 줄어들고 요런 것만 빼고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의 추리에서 좀 일단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주행 문제 없었고요. 자, 두 번째 주행입니다. 하드 타이어. 하드 타이어의 페이스는 소프트 타이어에 비해서는 미디엄에 비해서는 맥라렌과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가 적었습니다만 전혀 느리지 않았고요. 클린에어 맨 앞에 달리는 거에 우위 때문인지 잘 유지가 됐어요. 하드 타이어 헝가로링에서 그냥 약하다라는 예전의 얘기 적어도 이 상황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하드 타이어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나중에 그 하드 타이어 문제를 의심했던 거는 연료가 적어졌을 때 문제가 불거지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 페라리에게 종종 있었던 문제고 그때 타이어가 또 하필 하드인데 타이어를 교체하자마자 혹시 온도를 못 만든 건 아닐까 아니면 이 경기 후반에 연료가 적을 때 이 타이어 관리가 안 되는 이슈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타이어 성능이 안 나오고 타이어를 램핑업을 불을 킨다 그러죠.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 단계를 못 가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이 타이어도 쓴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랩타임은 20명 중에 가장 느린 수준에 가까웠어요. 여기는 가장 빠른 수준이었고 여기는 가장 느린 수준이었죠. 이래서 여기에서 그 온갖 이거는 뭐 팬이든 아니든 옆에서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낌이 드시면 정상이죠. 되게 이상합니다. 저도 이상하죠. 이런 일은 진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보기 힘든 상황이고 이때 기록된 모든 지표들 중에서 이상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느냐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일단 랩타임이 떨어졌고요. 2초가 떨어졌습니다. 2초. 랩당 2초예요. 랩당 2초.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 달리는 수준으로 달렸으면 꼴찌입니다. 꼴찌. 그냥 꼴찌예요. 이 레이스 내내 이 정도 자기 페이스 2초 잃어버리고 달리면 그냥 꼴찌예요.
그런데 이거를 2초를 손해보는 거를 요 한 30랩을 달린 거죠. 그런데 앞에 벌어놓은 것 때문에 4등이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르클레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 것일 거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하드타이어 부분도 있고 몇 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였어요. 그런데 팀에서 아무 말도 안 했죠. 네 말이 맞다 미안하다도 아니고 아무 방송도 안 나온 거를 아마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 답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기도 힘든 내용이거니와 짧게 설명할 내용도 아니거니와 남이 들어도 좋을 일이 없는 내용이니까 안 한 거죠. 뭐 어차피 답이 없고. 그리고 프레드릭 바서가 여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얘기를 합니다. 팀에서 회의를 했다 그래요. 이거 리타이어를 시킬지 말지. 차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완주를 할 거라는 자신이 없었고 리타이어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요. 팀에서.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뭐가 문제냐에 대해서 우린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추리가 바로 러셀 이론입니다. 왜 이름이 하필 러셀 이론인가? 조지 러셀이 경기 끝나자마자 인터뷰에서 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지 러셀은 뒤에서 달리면서 추월을 하기 전까지 또 심각한 배틀하기 전까지 그 르클레의 움직임을 봤어요. 르클레의 움직임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일단 중요한 코너들에서 심각한 스티어링 보정들을 많이 하고 그립 부족을 절실하게 호소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었고 이게 점점 이게 심해지고 드라이버가 굉장히 차의 그립을 못 잡고 헤매는 게 나오는데 보통 저런 것들은 타이어 공기압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나온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러셀 이론이 탄생합니다. 러셀 이론은 무엇이냐? 페라리는 러셀 이론입니다.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러셀 이론. 팩트는 모르지만 이때까지 정상적인 주행을 하던 페라리에서는 르클레가 플로어를 많이 긁으면서 플랭크 바닥에 10mm 두께 1cm 두께의 판 있죠. 이 플랭크가 손상됐을 것이다. 많이 닳아서 1mm 이상 닳을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닿았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 하나밖에 없죠. 남은 30렙 동안 라이드 하이트를 올린다. 그러나 22년 전에 금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레이스카는 차에서 팀에서 차에다가 뭔가를 조작하는 것이 갈 수도 없고요.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즉 라이드 하이트를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피스탑 중에 올릴 수 있어요. 피스탑 중에 올릴 수 있는데 피스탑 중에서 올리는 작업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 요거 클립 몇 개 끼우면 되긴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이 타이어에 아주 강한 공기압을 넣었을 것이다. F1 타이어는 공기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낮추면 낮출수록 좋아요. 그래서 최저 공기압을 지정해 놓죠. 매 경기. 그런데 이걸 빵빵하게 높이면 라이드 하이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닥이 안 닿죠. 대신에 그립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공기압을 높여도 의도한 것보다 아주 조금만 높여도 그립이 안드로메다로 가요. 그런데 굉장히 빵빵하게 넣었을 거예요.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러셀 이론이에요. 그래서 러셀 기준으로는 저게 실격될 차를 살려낸 거다. 이제 그게 좀 얼핏 들으면 무슨 뭐 치팅한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네. 이렇게 라이드 하이트를 공기압을 넣어서 올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는 없는데 안타깝게도 드라이빙은 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는 게 맞죠. 공기압이 올라가면. 그래서 모든 게 설명이 되기는 해요. 단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은 러셀 이론일 뿐입니다. 이게 러셀 이론이 맞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그 누구에도 큰 잘못은 없어요. 그 누구에도 큰 잘못이 없습니다. 차를 잘못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바짝바짝 모으는 거를 그렇게까지 플랭크가 얼마나 달았냐 계산하면서 몰았을 르클레도 아니고 그 위기의 상황에 정말 잘 대처해서 실격을 면하게 한 페라리는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수준이죠. 잘한 겁니다. 그 상황에 언드라이버블한 걸로 4위를 지켜낸 르클레도 잘한 거고 모두가 잘한 거죠. 사실 이거는 러셀 이론이 맞다는 가정하에. 자, 그런데 만약에 프레드릭 바서가 한 또 다른 얘기 그리고 르클레도 인터뷰에서 한 얘기 둘이 입을 맞췄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러셀 이론도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맞다면 셰시 이슈라는 표현을 썼어요. 셰시 이슈. 셰시 이슈라는 거는 이제 셰시는 좁게 말하면 서바이벌 셀인데 넓게 말하면 차체입니다. 차체의 이슈가 있다. 차체 이슈라고 하면 파워 유닛, 파워 트레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파워 트레인은 아니고 그건 타이어 이슈도 아니고요. 보통은 셰시 이슈라 그러면 서스펜션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넓게 보면은 차 전체기는 해요. 어쨌든 셰시 이슈다라는 거는 차의 어딘가 플로어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일 수도 있습니다.
플로어에 큰 구멍이 뚫렸다든가 뭔가 부서졌다든가 셰시의 어딘가가 뭔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부서지면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끝나고 나서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죠. 아니면 리타이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 리타이어 생각을 했다는 데서 이게 좀 의심이 되는 게 뭔가 와서 부서졌는데 그게 지금 차에 문제를 계속 초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파워 유닛 모드도 당연히 바꿨을 것이고 그 문제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냅두면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한 부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리타이어 시키는 게 낫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또 랩타임 2초씩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있죠. 네. 플로어 쪽에 뭐가 심각하게 부서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든데 뭔가 남한테 알려지면 안 좋은 게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욕먹더라도 조용히 있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서 방송에 나왔던 르클레의 그 꾸람, 화남 이거는 10분 이해할 만하죠. 내가 폴에서 출발해가지고 1위를 잘 지키고 두 번째 스틴트까지 미디엄 하나 하드 하나 쓰는 저 40랩까지 정말 완벽하게 1위를 지켰고 레이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30랩에 뭐가 문제인지 갑자기 언드라이버블한 차가 됐으니 화나죠. 그러나 드라이버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드라이버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 않고요. 차의 데이터를 모두 보고 있지 않고 아주 제한된 정보만 보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은 끝나고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끌레가 사과한 부분도 내가 화내서 그렇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섣부르게 이렇게 얘기해서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너무 이렇게 열린 공간에 해서 미안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르클레도.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의 문제는 확실히 있었고 그게 뭔지는 모른다가 지금의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분명한 건 페라리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걱정 우승 못해서 아쉬워하는 수준이 이게 시즌 초반 생각했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데 물론 팬 여러분들은 더 큰 걸 원하시겠지만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팀으로서는 좀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우리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레드불입니다.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한 쪽은 이쪽이죠. 여기는 전략적으로도 잘못됐고요. 차도 성능이 안 좋았고요. 8위에서 8그리드 출발해서 9위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드불이 8위에서 출발해서 9위로 끝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보는 거. 흔치 않습니다. 사실 여기가 더 문제죠. 이미 출발하는 위치부터가 문제인데. 그런데 일단 츠노다의 경우에는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츠노다는 이미 프랙티스에서 퀄리파잉이 힘들 것이다라는 가정을 깔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 5세트 가져가는 바람에 미디엄 하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투스탑 생각하니까 소프트를 써야 돼. 그래서 미디엄 스타트로 많은 걸 얻지도 못하고 그냥 달리다가 여기 보면 후켄버그 괜히 일찍 피스탑 했을 때 그때 순위 올라간 게 다예요. 그리고 남들 피스탑 할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제 소프트를 써볼까? 안 좋네. 빨리 바꿔. 해가지고 하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순위가 츠노다는 알핀 빼고 꼴찌입니다. 알핀은 이번에 답도 없는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츠노다에게 팀이 해준 게 없는 거죠. 사실 이럴 거면 소프트하고 미디엄 쓰지 라는 생각이 제가 절실했어요. 미디엄 소프트 하드 할 거면 소프트 미디엄 하드를 하지 이거는 어느 집안에서 나온 순서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었어요. 미디엄 소프트 하드는 이 족보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미디엄 소프트 하드 F1 매니저 같은데 이거 순서대로 하시려면 소프트 미디엄 하드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미디엄 소프트 하드는 진짜 이게 맞아떨어지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좀 이제 저 족보에 없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 하드 미디엄도 괜찮아 차라리. 근데 소프트 미디엄 소프트 하드는 이상한 순서예요 좀. 그렇고요. 다음은 가슴 아팠던 베르스타펜. 자, 베르스타펜이 스타트에서 로슨에게 자리 뺏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슬프다. 자, 로슨에게 밀려요. 뭐 더티 사이드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자, 그리고 다시 재추월을 해서 7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좋았지. 7위까지 갈 땐. 자, 이제 열심히 추월해 보여요. 그러니까 7위까지 갔다는 건 이제 스트롤까지 추월한 거잖아요. 근데 앞에 보톨레토 알론소가 있습니다. 거기 팀 라디오를 해요.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레이스 엔지니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격려를 한다 그래서 안 되는 추월이 되지는 않아요. 그걸 우리는 절실히 느꼈죠. 자, 나왔잖아요. 아삽. 자, 최대한 빨리 보톨레토와 알론소를 넘어가 보자. 이게 2년 전만 해도 됐죠. 2년 전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그때의 베르스타펜과 지금의 베르스타펜이 다르지 않죠. 그때의 차와 지금의 차는 다르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베르스타펜은 오히려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참는다. 이 참을인자 3번 쓴다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버티는 거죠. 최대한 버티다 보면 앞에 차가 먼저 피스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원스탑으로 가도 언더컷을 하는 찬스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레드불이 택한 방법은 하드로 먼저 피스탑한 다음에 투스탑을 열심히 추월하면서 한다. 헝가로링에서 포지션 이즈 킹이란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닌데요. 중하위권 팀을 굉장히 물로 보는 전략이죠. 네, 실제로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됐어요. 중하위권 팀 차들이 제법 빠르거든요. 기차놀이가 이루어진다 라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재미없는 건데요. 그 기차놀이가 이루어진다는 건 말하자면 제가 이제 화학 얘기를 오랜만에 하나 좀 꺼내자면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는 것은 그걸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 하나 상대 때문에 영향받고 꿀리고 밀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두 잘하고 있다는 거죠. 중하위권 애들이. 거기에서 내가 그걸 판을 뒤엎을 만한 성능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 곤란했던 겁니다. 그런데 갔고요.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답답한 메시지를 날립니다. 이 무슨 피스탑 하듯이 차들 뒤에 묶여있다가 시간 다 손해본다. 그래서 결국 최대 5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미 타이어가 버티지 못할 수준이 돼서 다시 피스탑을 하죠. 그리고 가보니 알론소 보톨레토 뒤인 거는 그렇다 치고 아까 앞서간 스트롤 뒤로 갔고요. 아까 앞선 로슨 뒤로 갔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시계를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뭐였어요? 미디엄 스타트 했죠. 앞에 스트롤과 로슨 앞서가게 되는 한 1000랩젠 뒤졌지만 앞서가게 되는 2명 다 미디엄 스타트였고요. 그 뒤에서 이 2명을 추월한 뒤에 나는 더 가겠다고 하드를 선택해서 뒤로 간 것 때문에 원스탑으로 버틴 스트롤과 로슨 뒤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이게 헝가로링이 아니면 모나코 같은 데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헝가로링에선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헝가리 그랑프리를 한 10년쯤 보실 분들 10년쯤 뒤에는 제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다 여겨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선 저러면 안 된다.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입니다. 일단 러셀은 잘합니다. 그리고 안토넬리도 나름 전략 수행을 잘해줬는데 칭찬할 구석이 아주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퀄리파잉을 망쳤기 때문에. 팀에서 소프트 타이어 새 타이어 2번 안 쓰게 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기록 삭제된 건 너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칭찬해 줄 건 아니에요. 15그리드 스타트는. 그런데 이 안토넬리 순위 끌어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정상적인 스타트라면서 스타트를 잘한다. 잘했죠. 하드 스타트인 해밀턴 포함 2명을 제쳤습니다. 잘했고요. 두 번째, 자, 아까 베르스타펜 같은 전략을 줍니다. 일찍 하드를 교체해.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냥 버텼죠. 이게 베르스타펜보다 늦게 피스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갔죠. 전략적으로도 베르스타펜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했으니까 갈만했죠. 베르스타펜은 못 버틴다고 들어가지만 안토넬리는 타이어 관리해서 어떻게든 버티기. 이거를 버텨냈어요. 그래서 여기 순위 그대로 유지되죠. 안토넬리가 끝나고 뭐라 그랬냐? 나에게는 너무나도 길었던 저 두 번째 스틴트였다. 너무나도 길었다. 뒤에 차들 너무나 막기 힘들었다. 그러나 막았잖아요. 루키면 잘한 거죠. 포인트 따고. 이 뒤에 아이작 카자라든가 해밀턴이라든가 막 열심히 압박하는데 잘 막았고요. 자, 다음은 우리의 러셀 이론의 창시자 대티 조지 선생. 네. 대티 조지 선생께서는 스타트부터 잘해줬죠. 더티 사이드 스타트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스타트는 공간이다. 라는 아주 정확하고 꼭 필요한 이론 그대로 바깥쪽 공간을 활용하면서 3위로 깔끔하게 올라오면서 심지어 피아스트리 압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피스탑 무난하게 르클레와 같은 랩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달리면서 이득을 얻는다든지 언더컷으로 뭔가를 해본다든지 하지 않고 무난하게 르클레와 같은 랩에 피스탑을 합니다.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피아스트리와 르클레는 서로 반대로 가라 막 그거 하잖아요. 오버테이크 투 피트 르클레 하면은 르클레가 피스탑 할 경우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이게 두 번째 피스탑 할 때도. 그런데 무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트랙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자신감이 있고 실제로 하드 타이어나 이 미디엄 타이어 때 페이스가 좋았죠. 좋았습니다. 이제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어요. 얘네는 그래서 뒷그레이드를 하니까 훨씬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
스틴트 하드로 바꾸고 패스티 스트랩. 잘 생각해 보시면 피아스트리도 마지막 타이어를 바꾸고 러셀보다 나중에 바꾸고 피아스트리와 약간 거리를 두고 뒤에서 들어와서 약간의 클린 에어 속에서 달렸어요. 그런데 패스티 스트랩 누가 찍었나요? 러셀이 찍었죠. 페이스가 좋았다는 겁니다. 페이스 면에서 완전 합격점. 자, 그리고 르클레와의 운명의 배틀이 붙었습니다. 이때 르클레는 방어하기 힘든 차죠. 그래서 방어하기 힘든 르클레는 난 어려우니까 그냥 가라 하나요? 안 하죠. 여긴 포디엄이 걸렸어요. 그 정도 투지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잘못을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 투지까지 격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러셀 역시 포디엄을 올라갈 수 있는데 추월 시도를 안 할 이유 없고요. 그래서 추월 시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둘이 붙었어요. 이 상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러셀이 팀 라디오로 얘기한 브레이크 중에 움직였다는 러셀이 할 만한 얘기인 건 맞습니다. 할 만한 얘기인 거 맞아요. 그래서 러셀이 무리한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르클레가 브레이킹 중에 움직였고요.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이었냐면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저 브레이크 중에 움직이지만 약간 그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길을 막고 이렇게 안쪽으로 훅 들어와 버리는, 이게 추월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을 노르시고 막 사고 피하기도 힘들어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선을 지켜서 그 정도는 사실 용인을 보통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러셀이 훨씬 더 가까이 붙었고 이번엔 정말 확실히 추월하겠다는 러셀이 미리 브레이크를 밟기 전부터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니까 끌레가 이미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러셀 공간을 어느 정도 막고 있었죠. 그리고 브레이킹 중에 약간 더 안쪽으로 오면서 둘이 접촉을 합니다. 이거는 선을 넘었죠. 누가 봐도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넘었기 때문에 르클레에게 페널티와 페널티 포인트 선물. 결과엔 지장이 없었어요. 러셀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페널티 받았으니까 이제 딱히 언급은 없었고 본인도 포디엄 올라서 좋았겠죠. 그래서 선을 넘은 것과 넘지 않은 부분은 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슈는 없었고, 러셀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크게 흔들리지 않고, 끌레가 그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바로 물러나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하죠. 진짜 사고만 날 것 같을 땐 뒤로 물러나야 되지만 또 애매할 때는 또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러셀이 아주 잘해준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번외편으로 이야기하자면 4번 코너에서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의 사건은 결과적으로 별일 없었던 것으로 끝났습니다. 실제로 두 드라이버 사이에 접촉은 없었고요. 베르스타펜이 안쪽으로 추월 시도하는 위치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긴 했어요. 근데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추월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월 시도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해밀턴이 어쨌든 그 부분에서 회피를 위해서 그냥 나간 거죠. 그리고 두 드라이버가 겹칠 만한 움직임은 없었고, 베르스타펜 역시 만약에 해밀턴이 나가지 않았으면 그 트랙에 있었으면 자기도 속도를 줄여가지고 안쪽에 그냥 있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별일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밀턴이 안 비켜주고 베르스타펜도 속도를 안 줄였으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드라이버들은 아니지만 2021년에 사고가 좀 났었지만요.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팀 에스턴 마틴. 놀랍게도 에스턴 마틴은 아주 많은 얘기를 할 건 없습니다. 자, 아주 많은 얘기를 할 건 없는데 일단 스타트에서는 스트롤이 좀 아쉬웠어요. 역시 스타트 때 이게 더티 사이드도 더티 사이드지만 안쪽에 애매하게 그냥 계속 빨리 바깥쪽으로 못 나가면 그 안쪽이라는 것 자체도 좀 안 좋거든요. 그런 여러 요소가 작용하면서 스트롤이 2계단이나 순위 손해를 봅니다. 시작하자마자 보톨레토한테 추월당하고 한 랩 지나서 베르스타펜에게 추월당하고요. 반면에 알론소는 왼쪽에 열린 공간 노리스 땡큐 외치면서 4위로 올라서고 다시 노리스에게 자리를 내주지만 계속 그 5위 자리 지키고 있다가, 자, 남들이 다 피스탑 할 때 피스탑 하지 않죠. 그리고 원스탑으로 갑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요 알론소 이하 위에는 여기 원스탑, 투스탑, 투스탑, 투스탑 이렇게 있는데, 알론소 이하로는 원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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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탑, 원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알론소 이하, 알론소 포함해가지고 그 아래로 포인트 딴 드라이버 중에 베르스타펜만 2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르스타펜이 망한 겁니다. 주변이 다 저러고 있으니까. 바꿔서 말하면 에스턴 마틴은 이거 어느 정도 작정한 거였거든요. 특히 소프트 스타트 아니고 미디엄이랄 때 미디엄 소프트 하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상한 전략을 쓰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디엄 스타트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거예요. 얘네는 미디엄 하드
한 세트씩밖에 없고 미디엄 소프트 하드를 하진 않을 테니까 미디엄 하드.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바꿔서 말하면 레드불에서는 알론소를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페이스가 없었고요. 페이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레이싱 불스는 에스턴 마틴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5, 6, 7위 정도에서는 경쟁할 만했고,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죠. 뒤에 보톨라토가 압박을 했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우리가 자우버보단 많이 빨랐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알핀입니다. 망했습니다. 스타트에서 하드인 가슬리가 내려가는 건 알겠어요. 콜라피토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내려갔고요. 자, 그리고 가슬리는 그나마 순위를 좀 끌어올려 보다가 원스탑으로 버텨옵니다. 그리고 콜라핀토는 투스탑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순위에선 그래도 콜라핀토가 높은 이유는 사인스와 부딪혔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진짜 일을 제대로 못한 팀이 누구냐? FIA의 문서 작성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FIA 문서 작성팀이 요번에 그 문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제가 공식 문서 확인할 때마다 짜증이 폭발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요. 공식 문서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공식 문서 자꾸 틀려. 심지어 저 가슬리가 사인스와 부딪힌 거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 가슬리가 부딪혔을 때 공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이 중계 PD는 F1 소속이에요. FIA 소속이 아니죠. 다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공무원이고 한 명은 삼성전자 소속이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정부에서 나온 공문을 보고 걔도 사인스와 가슬리가 뭐 어디서 조사를 한다니까 리플레이 찾았겠지. 근데 1번 코너 보여줬잖아요. 중계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기억력 좋으신 분들 1번 코너가 나와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근처에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두 명이 다른 데인 것 같다, 다른 랩인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정답은 다른 랩이 아니라 다른 코너였습니다. 심지어 문서에는 턴 4라고 나왔어요. 턴 4, 4번 코너. 4번에서 부딪혔다고? 세상에 크게 다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죠. 그리고 제가 리플레이를 돌려보는데 제가 모든 랩을 봤어요. 4번 코너, 1번 코너를 그냥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안 부딪혀 애들이. 뭐야 이거 하고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2번 코너인 거예요. 2번.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내 시간. 나는 야 이거 1번 코너 4번 코너만 이렇게 죽어라고 봤는데 2번이었어요 2번이었습니다 자 2번에서 부딪혔고요. 가슬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딪혀서 트랙 밖으로 내보냈죠. 그래서 페널티 받았고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핀 엔지니어들은 열심히는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은 하스입니다. 하스도 이번에 완전히 안 풀린 경기가 됐는데 베어먼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왜냐하면 스타트에서 11호 포인트권에 들어서고 9위까지 올라가면서 미디엄으로 잘 달리면서 원스탑을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에 하드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갑자기 차의 성능에 문제가 생겼고 리타이어를 하고 말았습니다. 미케니컬 프로블럼, 기계적인 문제로 리타이어를 했죠. 그래서 원스탑으로 무리해서 일찍 원스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인트 딸 가능성이 없었던 오콘이 도전! 원스탑 극단적으로 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콘은 저 보시면 10랩쯤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60랩을 한번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힘들군요. 알핀과 츠노다 빼고 꼴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츠노다는 도대체 얼마나 느렸던 것인가? 아니 이 오콘보다 느린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원스탑보다도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안 좋습니다. 미디엄 소프트 하드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다음 레이싱 불스도 작정하고 원스탑이었죠. 작정하고 원스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슨이 심지어 1000랩에 베르스타펜을 앞서죠. 안타까운 것은 아이작 하자가 1000랩에 베어먼에게 자리를 내준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로슨과의 간격이 좀 벌어져요. 그리고 첫 피스탑 타이밍도 중요한데 약간은 클린에어 쪽에서 달리고 앞서 달리던 스트롤이 먼저 좀 들어갔을 때 로슨이 좀 오래 버텨줍니다. 그러면서 미디엄 타이어로 오래 달린 로슨이 이득을 많이 얻죠. 그래서 8위까지 순위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아이작 하자는 비교적 조금 일찍 들어간 데다가 중간에 기차 놀이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11위권, 10위권 이렇게 달리던 아이작 하자였지만 결국은 안토넬리의 벽에 맞춰가지고 그 전에는 오콘 벽에도 한 동안 막혀 있었고요. 오콘 기차,
안토넬리 기차, 여러 기차 타면서 환승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어쨌든 로스는 잘했다. 로스는 첫 미디엄 타이어 오래 끌고 가는 거 잘했다. 얘는 원스탑 작정하고 갔는데 아이작 하자. 좀 아쉽게 됐다. 기차 놀이에 망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무한 열차죠. 자,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사인스가 소프트, 하드, 미디엄, 이것도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알본도 소프트, 미디엄, 하드,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드, 미디엄 한 세트밖에 없는데 소프트를 한 세트 쓸 때 정 안 되면 미디엄, 하드, 소프트는 있어요. 원스탑 버티다가 마지막에 연료 적을 때 소프트 쓰기, 이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헝가로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략은 아닌데 추월이 어렵다 보니까 어쨌든 소프트, 미디엄, 하드의 정석적인 두 가지 전략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최종 순위는 14위, 15위. 조금 안타까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나마 윌리엄스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이 사인스를 뒤늦게 피스탑을 시켜서 미디엄으로 상대적으로 오래 달린 차들, 성능 안 좋은 차를 쭈루룩 추월해 가기를 하다가 여기서 가슬리 추월하는 과정에 꽈당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못 올라간 거지. 이게 만약에 순서대로 올라갔으면 사인스가 변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프는 의미 없죠. 근데 이프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됐고 가슬리까지 사인스에게 큰 벽이 됐습니다. 자, 자우버. 우선 후켄버그는 처음에 5초 페널티 받았고요. 이미 거기서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소프트 미디엄을 택했습니다. 하드가 안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미디엄이 버티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고 달려봤는데 그다지 효용은 없었고요. 사실상 원스탑입니다. 원스탑 할 거면 미디엄이 정말 좋은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일찍 피스탑을 해서 사실상 원스탑이었고 5초 페널티도 도움이 안 됐고요. 그리고 보틸레토는 찬양해야 됩니다. 진짜 너무 잘해줬고 얘도 루키 맞나 싶은 드라이빙이죠. 일단 처음 미디엄을 절반 이상 달렸습니다. 얘가 관리가 어려운 타이어고요. 얘가 좀 더 쉬운 타이어고 얘가 연료 많을 때 더 힘든 타이어고 얘가 연료 많을 때 그나마 더 편한 타이어예요. 이걸로 보톨레토 왈 뒤에 7챔 앞에 2챔을 놓고 달리는 기분은 매우 좋았다. 그렇습니다. 뒤에 베르스타펜 있고 앞에 알론소 있고, 야, 이런 체험 흔하지 않죠. 루키에게는 대단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막아내면서 결과적으로 알론소 뒤에서 또 이제 사제 대결 벌이나 했는데 그렇게까지 압박을 못해서 벌어졌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보톨레토 가비 이번에 원스탑으로 자신의 베스트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록은 어땠냐? 일단 온도 낮은 거 눈에 띄죠. 다시 한번 이거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데 메르세데스가 올드 서스펜션 뒷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셋업의 유리함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그때 단점 중에 하나가 트랙이 뜨거울 때 너무 힘들다 아니었나? 어제 트랙이 차가운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좀 있고요. 어쨌든 러셀은 무난하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비슷한 거는 그렇다 치고요. 르클레가 얼마나 페이스가 안 좋았으면 그 러셀과 치열한 배틀을 한 게 10랩쯤 남았을 때거든요. 10랩도 안 남았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정확한 건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거 맨날 틀리니까. 그런데 얼마나 벌어졌는지 보세요. 그 랩당 2초죠. 랩당 2초 뒤로 갔습니다. 르클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던 거고 그래서 알론소랑 비슷해진 거예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17초 차이밖에 안 되죠. 그리고 보톨레토도 이제 알론소와 간격이 좀 벌어졌고 스트롤, 로슨까지 있는데 베르스타펜 자세히 보시면 이 간격을 보세요. 압박하면서 추월 시도하고 그럴 동네가 아니었죠. 심지어 따라가 봤자 가비 트레인입니다. 좀 심하게 봐도 알론소 트레인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뭘 쫓아가고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잘못된 전략을 택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전략 한 번쯤 잘못할 수도 있죠. 다음에 안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F1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다음에 안 하시면 되고요. 헝가로링은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고, 안토넬리는 백마커로 포인트 딴 유일한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유일한 DNF Did not finish. 유일한 리타이어는 베어먼이고요. 요건 not classified고요. 순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승자 노리스 100승도 아니고 200승. 맥라렌 200승입니다. 축하하고요. 엄청납니다. 자, 노리스 시즌 5승, 통산 9승이고요.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첫 우승입니다. 맥라렌은 통산 200승 달성했고요. 시즌 최단 피스탑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경기 연속 원투 피니시는 프로스트 세나 이후 처음. 야, 이것도 엄청납니다. 프로스트 세나 시대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맥라렌 되겠습니다. 프로스트 세나도 오래 안 갔죠. 네, 그렇고요. 피아스트리 42경기 연속 완주, 32레이스 연속 포인트 피니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페스티스 피스탑이 거의 전쟁이었죠. 이 사진의 특이점,
좌 노리스, 우 피아스트리. 둘 다 1.94입니다. 아, 미쳤죠? 자, 르클레 페라리 시즌 첫 폴포지션을 기록했습니다. 알론소 에스턴 마틴 시즌 최고 성적이고요. 예, 이거는 퀄리파잉 레이스 2명 기록 합친 거 기준으로 에스턴 마틴 시즌 최고 성적이고요. 알론소 레이스 시즌 최고 성적이고요. 보톨레토 퀄리파잉 레이스 시즌 최고 성적입니다. 그리고 시즌 최고 성적은 곧 데뷔 후 펑커리어에서 최고 성적이죠. 로스는 처음이에요. 2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가 로스는 처음입니다. 자, 우리 시즌 3라운드 로슨이 츠노다로 교체되던 일본 그랑프리 시절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 그 자체죠. 자, 로슨은 모든 자신의 커리어에 이거를 다 갈아치우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츠노다는 7경기 연속 포인트 획득 실패고요. 이게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 중에 최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경기 연속 포인트 획득 실패가 그 수많은 베르스타펜 팀메이트 중에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알피는 시즌 최악의 성적입니다. 그냥 최악의 성적이에요. 자, 그리고 F1 역사상 가장 적은 격차의 퀄리파잉이었고요.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는 가브리엘 사인이 딱 돼 있죠. 우리의 가비. 예, 보톨레토가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가 됐어야만 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잘해줬고요. 패스티스트 랩도 러셀이 가져갔습니다. 세상에. 네, 신기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 피스탑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그 피아스트리가 1.94초 딱 그 피스탑 하고 언더컷 시도할 때 그 다음 르클레가 2.04초에 맞대응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5초 10초 해가지고 막 서로 비슷하게 만나는 거 말고 이런 게 재밌는 거잖아요. 5초 10초 해가지고 원래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서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2021년에 좀 보던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랑프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했고요. 어쨌든 관심 있는 분 찾아보세요. 이번에 정말 다들 피스탑이 빨랐다. 1.97초 츠노다도 빨랐잖아요. 레드불 잘하고 있습니다. 네, 팀의 분위기가 좋아져야 이런 피스탑도 빨라지니까. 르클레도 두 번째 피스탑, 이 두 피스탑이 다 나쁘지 않았어요. 맥라렌도 두 피스탑이 다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한 사람당 한 번씩만 나와서 이렇습니다. 기록이. 이번에는 정말 피스탑 다들 미쳤었다고요. 보통 아이작 하제 2.22초면 저 1등 할 수 있는데 많은 데 가면 그렇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자, 여름 휴가에서 9포인트 차로 피아스트리가 앞선 채로 가고요. 베르스타펜은 이제 러셀에게 15포인트 차. 잘 생각해보면 러셀이 이번 경기에 획득한 포인트가 15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15포인트 차입니다. 그 말은 러셀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3위를 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메르세데스가 살아난다면. 최근 몇 경기 병약해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건강을 되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르클레와 해밀턴. 그래도 포인트상으로는 포디엄을 놓친 게 그냥 3포인트 덜 얻은 것 뿐이라서 제법 많은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건 알론소죠. 알론소 이번에 갑자기 11위로 뛰어 올랐고요. 드디어 올해 스트롤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론소가 밑에 있냐, 이 얘기를 시즌 개막전부터 13라운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론소가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스트롤도 놀랍게도 순위가 향상됐다. 그리고 10위권 싸움은 난리가 났다. 에스테반 오콘 탑10에 있지만 알론소, 스트롤 26, 아이작 하자 22, 가슬리, 로슨 20 다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올해 챔피언십 경쟁을 누가 할 것 같은가요?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10경기가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두 명이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97%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표준 편차처럼 한 2% 정도 이상한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정도의 반골, 그거 빼고는 97%는 이 두 명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여기는 좀 모르죠. 여기는 여러 가지 부침의 역사가 있고요. 특히 르클레가 요 안토넬리보다 밑에 있던, 알본보다 밑에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네. 이걸 꾸역꾸역 올라와서 그래도 러셀과 비슷하게 달려가고 있고요. 여기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은 따로 봐야겠죠. 후켄버그, 우리 포디엄 이펙트, 그리고 2경기 노포인트죠.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포디엄으로 훅 올라온 다음에 노포인트. 이 한 방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알론소, 여기 초록 점선 올라온 거 있죠. 알론소가 많이 치고 올라온 거 눈에 또 띄고요. 팀은 어떤가? 에스턴 마틴 약진했습니다. 8위에서 6위로. 윌리엄스가 멀지 않다. 지난 경기 벨기에 때 스프린트에서 사인스가 어떻게든 포인트 따고 레이스에서 알본이 어떻게든 포인트 따서 달아난 거 중요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못 땄었으면
물론 둘 다 못 따는 경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거 못 땄었으면 에스턴 마틴이 윌리엄스 다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따야 되고요. 알핀 놀랍게도 이미 몇 경기 전에 F1 역사상 꼴찌팀 최다 포인트 기록을 경신했죠. 이 꼴찌팀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게 많은 포인트를 이미 얻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중하위권 팀들이 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있는 알핀일 것 같고요. 에스턴 마틴 잘하고 있지만 아직 모른다. 자우버와 1포인트 차, 레이싱 부스와 단 7포인트 차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떠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그래프를 보고 예상해 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컨스트럭터 챔피언 보기 1, 2, 3, 4, 5 5도 한 명쯤은 찍겠다. 100명 중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95% 이상은 여기를 찍지 않겠습니까? 그렇고요. 페라리는 놀랍게도 매우 건강합니다. 이 6위권에서 올라와가지고 4위로 쭉 달리다가 여기서 3위, 2위 올라온 다음에는 어느 정도 달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메르세데스가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였어요. 아래쪽은 여기는 그야말로 승천하는 용들의 싸움 아닙니까? 그 자체로 용들밖에 없어요. 다들 다 치솟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중하위권 팀들 너무 저는 여기에 칭찬해주고 싶어요. F1 15년 전쯤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중하위권은 원래 자고로 5경기에 한 팀 정도 중하위권에서 포인트를 따면 오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는 그런 것이 F1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얘네들이 계속 포인트를 따고 서로 경쟁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뭐 옛날 걸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중위권들을 칭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챔피언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들 있습니다. 화이팅!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다리에 쥐나요. 그래서 평점 훅훅훅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난 경기들을 기준해서 전혀 손댄 거 없습니다. 똑같은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척하는 저만의 평점 그 기준이 있죠.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주 평점 1위가 러셀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우승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우승자의 추가 포인트가 엄청 세기 때문에 우승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러셀이 1위입니다. 세상에나. 그렇죠. 그리고 노리스, 르클레, 피아스트리 있고 알론소 5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르클레, 피아스트리는 동점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걸로는 가슬리, 그 다음에 츠노다, 알본, 후켄버그, 오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추위니까 후루룩 보고 넘어갈게요. 자, 맥라렌은 뭐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점선이 아래를 훅 찍고 왔던 것 캐나다 때 사고 나서 리타이어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페라리는 건강해지고 있는데 해밀턴이 요새 마지막 두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게 왜 안 좋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만 정말 꾸준히 좋았다는 게 문제고요. 해밀턴은 13라운드까지 모든 주말 포인트를 얻었어요. 노 포인트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름방학을 끝내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구나. 8월 8일에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해밀턴 지금 안 좋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해밀턴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는 여기는 어떡하냐 싶은 레드불은 지금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수준입니다. 츠노다 보시면 그렇게 많이 요동치지 않는 이유가 더 내려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츠노다는 더 내려갈 곳이 없고 베르스타펜이 해주는 것도 이제 힘듭니다. 여기 이제 이게 10점 평점 기준이라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지만 가운데가 보통 이 중간선 위는 잘한다, 아래선 위는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이제 잘한다가 잘 안 나와요. 베르스타펜도. 그래서 매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러셀이 버텨주는 안토넬리는 하향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 미시적으로 보면 그래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미시적으로 여기 봤을 때 살아나고 있고요. 러셀은 언제든 해줍니다. 생산성 좋아요. 기록만 보는 입장에서 러셀은 정말 매력 만점 드라이버입니다. 자, 그렇고요. 에스턴 마틴도 여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알론소는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대로 이번에 아주 좋은 성적 시즌 베스트 뽑아냈고요. 스트롤도 시즌 베스트입니다. 평점이. 그러면서 상승세 확실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핀 여기는 나름 그래프의 기울기가 괜찮나요? 네, 그렇죠. 항상 보통 이야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슬리가 해주는 것도 이번 경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스는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많은 포인트를 얻고 있었을까가 신기한 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잘 따낸 거고 요즘 폼이 엄청나게 좋진 않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상승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최근 두 경기
최근 이번 경기에서 두 드라이버 모두 하향세를 보이면서 노포인트가 됐습니다. 반면에 여기 꾸준히 건강해진 드라이버 로슨, 그 인정 좀 해줘야 되는 게 아이작 하자 억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이번 경기도 억가가 심했죠. 손에 돌 맞은 것도 그렇고, 나중에 얘기 안 나온 거 보니까 골절은 아니죠. 하지만 본인은 되게 아팠을 거예요. 되게 아팠을 겁니다. 이게 자갈 맞으면. 처음에 그 얘기할 때는 진짜 저 완주 걱정했거든요. 저게 만약에 부러진 거면 못 버틸 텐데, 다행히 그냥 아팠던 거였어요. 그래도 어디 금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작 하자는 억가를 당하고 있지만 로스는 상승세다. 윌리엄스도 뭔가 필요하죠. 여기도 시즌 이때까지의 분위기와 여기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여기도 출렁출렁하는 거는 하향세에서 드라이버들이 뭔가 차력 쇼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서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차가 아주 꽝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벌어진 포인트가 있으니까 약간만 투자를 해주고, 또 하반기에는 그래도 다들 업그레이드가 좀 정체가 될 테니까 윌리엄스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업그레이드 정체는 기정사실입니다. 다들 업그레이드를 야금야금 조금씩만 가져오지 큰 업데이트는 없을 거예요. 100%죠. 자, 그리고 여기 승천을 하는 점선 보톨레토죠. 자, 놀랍게도 후켄버그는 영국에서 고점을 찍은 것 정도를 몇 번 해주긴 했지만 지금 최근 두 경기 내려가고 있고, 보톨레토는 정말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랩타임은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랩타임인데요. 전체 랩타임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하면 초반에 상위권 몇 명만 그룹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기차죠. 여기 KTX, 여기 비둘기호 차이가 있습니다. KTX와 비둘기호, 요새는 없죠. 비둘기호, 무궁화호 있나? 자, 어쨌든 요 KTX 그룹에 잘 보면 르클레와 맥라렌 듀오랑 러셀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후켄버그가 잠깐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피스탑을 굉장히 일찍 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면 KTX 함부로 못합니다. 자, 전체 랩타임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노리스를 칭찬해줄 부분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 둘이 전략이 갈렸죠. 실선이 피아스트리, 점선이 노리스인데요. 우선 여기 노리스가 아무리 타이어 교체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번 다음에 이후에 여기서의 차이와 여기서의 차이를 보면 이게 훨씬 비슷하죠. 둘이. 그러니까 노리스가 이 하드 타이어에서 시간 손해를 많이 안 받고, 특히 이 미디엄 타이어가 못 버틸 것 같아 하는데 거기에서 이걸 유지를 해줬죠. 이 유지해준 이 주행들 때문에 마중에 한 둘에 못 버티니까 들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간격이 많이 안 벌어졌고, 그래서 원스탑 시도가 된 거죠. 물론 르클레의 차에 문제가 생긴 것도 노리스가 원스탑을 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르클레가 차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피아스트리보다 훨씬 먼저 노리스를 따라와서 추월 시도를 했을 거고, 그때 노리스가 막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타이어 교체하자마자 오기 때문에 피아스트리처럼 배틀 한번 하고 시간 좀 지나서 오는 차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으로 노리스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피아스트리 맞기도 어려웠겠죠. 그런데 관리할 시간이 좀 있었죠. 피아스트리 따라올 때까지.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았어요. 르클레에게 밥 한번 사야 되겠고, 첫 주행에서도 두 드라이버는 페이스가 비슷합니다. 즉 르클레를 압박하는 피아스트리와 뒤따라가는 노리스, 비록 차이가 있었지만 앞에 러셀도 빨랐기 때문에 노리스가 손해본 게 없었다. 바꿔서 말하면 러셀이 노리스 앞에 있는데 느렸다, 미묘하게 느렸다 하면은 또 노리스는 우승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이죠. 노리스, 러셀, 르클레 다 심레이싱 자주 하는 친구들이라, 우리 친구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노리스에게 큰 도움을 준 겁니다. 그냥 거리 유지하지 않고 속도를 좀 내줬기 때문에 간격이 많이 안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스틴트는 노리스만 피아스트리만 있죠. 하드 타이어 관리는 잘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스틴트, 여기 타이어 한번 교체하면 타이어에 부담되는 곳이니까 교체하는 순간 빨라요. 하지만 르클레 넘어가고 이 노리스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결국 추월 시도에 실패하고 그 랩타임에 수렴이 돼버렸습니다. 다음은 드라마틱 그 자체 르클레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르클레의 첫 스틴트와 두 번째 스틴트 얼마나 깔끔하게 운영이 됐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뭔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죠.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쭉 올라갑니다. 요거를 잠깐 조금 전에 봤으니까, 이게 맥라렌에 이런 그래프가 원래 나왔어야 되는, 요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 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페라리로서는 기대하는 랩타임의 2초, 최소 1초 이상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르클레보다 많이 느렸다라고 하기에는 저거 기차 놀이에 껴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차 놀이에 껴있으면 그 기차의 맨 앞에 있는 기관차 속도에 수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르클레는 나름 맨 앞에서 관리를 잘해줘서 특히나 해밀턴보다 빨라 보이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차들 없어지니까 내려오는 걸 보세요. 해밀턴이 자, 앞에 차들 때문에 앞에 차들 페이스 느려지고 같이 느려지잖아요. 그랬다가 이게 왜 쑥 내려오냐면 앞에 차가 피스탑을 한 거예요. 없어지니까 갑자기 차가 그거죠. 1호선 구간 빠져나가서 이제 경부선 넘어가면서 속도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KTX가 된 거고요. 원래 두 번째 스틴트도 아주 관리를 잘해줬는데 7명밖에 안 되지만 이 평균 랩타임이 1위예요. 그만큼 페라리가 억지로 버텼다 수준으로 폄하하기에는 그냥 페이스가 좋았어요. 르클레 잘했고 페라리 잘한 거죠. 이때까지는 차가 좋았던 거죠. 그러나 차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인지 정말 궁금한 그 문제 생기고 나서는 이 르클레가 굉장히 느린 페이스를 보이면서 뒤에 쭉쭉쭉 페이스가 빠지고,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페이스도 빠지고 했던 거죠. 도대체 어떤 셰시 문제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안 알려줄 것 같아요. 다른 팀에서 이용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안 알려줄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해라 하는 거 보통 다른 팀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불 느렸죠. 왜냐하면 여기도 기차놀이. 심지어 베르스타펜은 이 기차가 맞나 싶은 다른 기차를 옮겨 탄 거잖아요. 베르스타펜이 앞에서 이게 앞에 차 때문에 속도가 안 나. 그래서 빠르게 달려보자고 했다가 무궁화호로 갈아탔죠. 자, 이거 맞나 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다리다가 이게 클린에어 같은 거 오면 빨라졌다가 또 누구 만나면은 다시 페이스 조정되고, 그래서 결국 앞에 차 속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끝난 거죠. 안타깝습니다. 전략의 실패였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참 뒤에 있는 츠노다와 비교해서도 별로 안 빠른 그런 기차를 꼭 갈아탔어야 됐나.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도 무궁화호 아닌가요? 할 수 있잖아요. 환승 시간 썼잖아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차는 좀 느린 것 같아요. 지하철 서울 2호선을 타고 내가 홍대에서 강남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2호차를 타고 가다가 이번 차는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차를 타야지 하고 내려가지고 다음 차 탄 거예요. 이거 한 겁니다, 지금. 이게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뒷차가 조금 빨리 가는 느낌으로 싱싱 달리고 뭐 그게 있겠지만, 앞차는 자꾸 운행 간격 조정을 위해 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뒷차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환승했잖아요. 그렇고요. 다시 두 번째 스틴트 역시 그 가슴 아픈 순간이 있고, 츠노다 역시 자, 이거는 소프트를 중간에 써서 이런 겁니다. 이 중간에 쓰기에는 연료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처음에 해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스타트할 때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거든요. 소프트를 처음 했으면. 여긴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긴 그것도 아닙니다. 추월이 잘 되는 데면 또 이게 붙어가지고 소프트 썼다 하고 추월 쭉쭉쭉쭉 하겠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도 진짜 이상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전략한 게 츠노다밖에 없어요, 이번 경기에. 그리고 헝가로링에서는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타이어 전략은 아마 당분간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마지막 스틴트 역시 츠노다는 이제 이런 건 백마커라서 한 랩 앞선 차 보내줄 때마다 느려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차들과 비슷한 랩타임이고, 베르스타펜 역시 랩타임 자체는 느리지 않아요. 마지막 스틴트 전체 4위거든요. 타이어 관리 순위 19위죠. 19명 중 19위입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에는 처음에만 빨랐다가 다른 차 때문에 결국 막혀서 무궁화호 속도에 맞춰지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자, 메르세데스는 좋았죠. 특히 러셀. 아까 그 르클레와는 다르잖아요. 이거 내려가고 여기 뭐 이상한 출렁이 있는데요. 이거 르클레 추월입니다. 르클레 추월하는 동안입니다. 르클레 때문에 까먹은 시간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랩타임 이게 한 랩이 1초인데 르클레 뒤에서 매랩 1초 이상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추월에 성공했죠. 그래도 계속 이 동네 랩타임이 나오고, 더 놀라운 건 안토넬리죠. 여기서 하드를 교체한 다음에 러셀 하드 2개 분량을 그냥 하나로 퉁친 거예요. 안토넬리는 이걸 퉁쳐서 여기 페이스가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토넬리가 말도 안 되게 관리 잘한 겁니다. 뒷차를 방어하면서. 그래서 안토넬리 박수 짝짝짝이고요. 물론 처음에는 기차 차종이 다릅니다. 기차의 차종이 달라서 속도가 달랐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스틴트는 러셀만 있고요. 안토넬리, 저건 진짜 정말 많이 오래 탔습니다. 오래 탔는데 안토넬리가 이걸 잘 버텼기 때문에 포인트, 이건 네가 한 거 맞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네가 1포인트 가져간 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47렙이죠. 47렙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아웃랩, 인랩 맨 앞이랑 이제 맨 마지막까지 빼는 거예요. 랩 카운트. 그래서 실제로는 49랩, 50랩 달린 겁니다. 안토넬리는. 다음은 스트롤과 알론소. 여기는 누가 봐도 작정을 했어요. 특히 스트롤이 기록이 좀 벌어지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얘는 그냥 타이어를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썼구나. 너 그거 진짜 올인을 했구나. 이 깔끔하고 흔들리지 않은 랩타임은 맥라렌 아니면 보기 힘든 수준이거든요.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얘 미쳤네. 똑같은 기계냐? AI인가? 차의 성능을 내고 있는 거죠. 두 대가 미디엄과 하드 쓰면서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은 두 대가 최대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론소 트레인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스트롤은. 그래서 이 두 명 다 작정하고 이거는 레이스 엔지니어가 콜을 해주거든요. 자, 몇 점 몇 초에 맞춰. 이제 그 타겟 랩타임 하면은 스트롤은 진짜 고지고대로 거기에 맞춰서 간 걸로 보여요. 자, 너 맞춰. 여기쯤에서 이게 나왔겠지. 그 21초 0 맞춰 하니까 네 하고선 여기 맞춘 거죠. 21초 0에. 이거는 진짜 잘한 거다. 예,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심레이싱을 해보고 타이어 소모가 있는 연료 소모와 타이어 소모가 있는 종류의 한 30랩 달리는 레이스를 심레이싱에서 해보시면 저렇게 랩타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실제는 바라지도 않고요. 심레이싱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셔야 돼요. 저 랩타임 맞추는 게 왜 인간적이지 않은 것인지. 저 기계지 기계. F1 드라이버들은 근데 보통 다 합니다. 맘먹으면 한다는 게 무서운 동네고 그거 하는 게 무서운 동네인 거예요. 여기가 진짜. 그렇고요. 에스턴 마틴 첫 스틴트 원스탑 작정하고 길게 끌고 가면서 타이어 소모하지 않기. 그 와중에도 알론소는 속도를 좀 냈어요. 그 정도 여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틴트도 마찬가지로 스트롤과 알론소 작정하고 타이어를 아끼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알핀 여긴 뒤에 있었어서 별 의미가 없어요. 기록이. 일단 기록이 느리고요. 그 기차에서도 맨 뒷칸에서도 붙어 있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기차 맨 뒷칸인데 힘들어요. 지금 그게 알핀의 사정입니다. 이상하게 따라가기 힘드네. 그리고 콜라핀토 중간에 하드로 달려보는데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꾸는데 이제 와보니 백마커죠. 이 저런 위로 치솟는 거는 전부 한 랩 앞선 차들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이것만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도 없잖아요. 혼자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스를 여기서 보내주자. 보내주고 여기쯤에선 그 사고도 있었겠다. 여기쯤에서 사고도 있었을 거예요. 보내주고를 뒤에 하잖아요. 그만큼 콜라핀토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쳤고요. 따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잘했는데 이 오콘 보세요. 타이어 관리 잘한 거 맞거든요. 여기서 피스탑을 해서 이 카운트로 66랩 실제로는 68랩 야 68랩이요. 68랩을 달린 오콘 거의 랩 타임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위로 치솟진 않았어요. 어떻게든 버텨줬죠. 잘해줬습니다만 기회는 없었고 그러니까 오콘이 뒤에 있었지만 많이 느렸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베어먼은 그걸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원스탑으로 나 포인트 딸 거야 라고 선언을 했는데 베어먼 차에 문제가 생기면서 랩타임 쭉 빠지죠. 그리고 차에 문제 굿바이 리타이어 했습니다. 다음은 오콘 수고했고요. 하지만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랩타임 관리 정말 잘했는데 반면에 여기도 작정하고 원스탑 아까 에스턴 마틴과 똑같아요. 레이싱 불스 에스턴 마틴은 같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래프가 조금 더 안 좋은 쪽이 아이작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예쁜 쪽이 로슨입니다. 로슨과 비교해 보면은 에스턴 마틴도 그렇게까지 만세는 아니고 로슨이 진짜 이 원스탑 작정한 전략을 잘했는데 그 뒤에 있는 레드불은 이런 전략을 몰랐던 거죠. A팀, B팀 전략 공유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맥라렌이 전에 많이 걱정했던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인데 공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베르스타펜이 안 들어갔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몰랐던 거 맞고요. 로스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첫 스틴트 전체 순위 8위인데 이걸 굉장히 많은 랩 40랩 가까이 달렸다는 걸 생각하면 로슨이 첫 스틴트를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틴트 로스는 19명 중에 5위입니다. 세상에 30랩을 했는데 훨씬 적게 달린 드라이버도 많은데 30명 중에 롱런 페이스가 5위였어요. 5위 뭐 대단한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1, 2, 3, 4위가 맥클라렌, 러셀, 르클레 있었죠. 르클레 페이스 안 좋았지만 5위 달린 알론소 페이스도 좋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최상위권의 페이스를 해줬습니다. 퀄리파잉을 더 잘했으면 로슨의 순위가 정말 궁금해지는 경기였고요. 윌리엄스도 이번에 가망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투스탑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 기차와 이제 백마커가 돼서 까먹는 시간. 첫 스틴트는 그냥 다른 기차들이랑 똑같은데 어떻게든 두 번째 스틴트에 뭘 해봐야지 했을 때 여기서 벌써 망한 거죠. 이 사이언스에 망한 게 이거예요. 이거 오래 가서 뭘 해봐야지. 오래 버텨서. 그런데 그 와중에 점프 4대 보내줬죠. 선두권차. 이게 한 대 보내줄 때 랩타임 손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1초가 올라갔으면 그거 까먹는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2초거든요. 한 번마다 1초씩, 2초씩 날아간 거예요. 8초가 여기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망한 거죠. 전략은 좋았으나. 자, 알보는 피스탑 하자마자 한 대 보내주고 여기서 또 한 대 보내주고 그리고 사인스는 또 이제 다른 차를 따라갈 때까진 빨랐는데 따라가니까 뭐 배틀도 하고 가슬리랑 거시기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풀리는 일이 없었다 였었고요. 자, 우리 또 보톨레토. 여기도 실선이 후켄버그 보면 뭔가 예쁘지 않잖아요. 자꾸 봉우리가 나오고 아름다운 금강산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후켄버그는 멋진 산 그림처럼 나오죠. 실선이. 근데 점선 보면 중간에 한번 살짝 올라오는 것 빼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 얘가 루키고 나이도 어리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너무나 예쁜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보톨레토 짱짱. 예, 첫 스틴트도 보톨레토 너무 오랫동안 같은 미디엄인데 큰 차이가 있죠. 후켄버그의 첫 미디엄은 사실 첫 타이어가 아니고 두 번째 타이어입니다. 스타트 때 쓴 소프트 버리고 5랩째 피스탑에서 교체한 미디엄이라 관리가 쉽지 않은데 5랩 수명이 유리한 미디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톨레토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이 그래프에 나오는 거죠. 후켄버그가 타이어 관리 못하는 드라이버도 아니고 경험 없는 드라이버도 아닌데 두 번째는 더하죠. 역시 후켄버그는 미디엄으로 랩타임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 하드를 쓰는 보톨레토가 그 랩타임에서도 비슷하고 관리도 잘해주면서 깔끔한 그래프로 레이스를 마감을 합니다. 보톨레토 짱짱인 그래프였고요. 마지막 비교 그래프가 좀 몇 개 있는데요. 탑5의 첫 스틴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탑5의 경축, 에스턴 마틴, 알론소 진입. 한동안 윌리엄스가 여기 있었지만 돌아왔습니다. 알론소 2년 만에 탑5 복귀 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사실 탑5가 아니라 이건 3강 2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러셀, 르클레, 피아스트리가 비슷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알론소와 베르스타펜은 그렇죠. 왜냐하면 알론소 트레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알론소 트레인.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알론소와 베르스타펜의 격차가 벌어졌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냥 계속 이래서 베르스타펜이 손해를 봤다 끝이 아니라 베르스타펜이 이거 추격해 보려고 노래를 부르다가 보톨레토 뒤에 막혀서 답답한데 추월도 안 돼. 에라 들어간 거예요. 알론소는 그 앞에서 점점 달아난 거죠. 그만큼 알론소의 첫 스틴트가 대단히 좋았다는 거고요. 중간 스틴트는 알론소는 없어요. 원스탑이라. 이제 피아스리, 르클레, 베르스타펜, 러셀을 보면 베르스타펜이 또 다른 무궁화호에 갈아탔다가 이렇게 엄청난 시간 손해. 이거 한 칸 가면은 1초 손해라 그러는데 여긴 1초 손해 수준이 아니죠. 어마무시한 시간 손해를 봤습니다. 자, 이걸 시간 손해를 보고 앞으로 왔냐? 아니죠. 거기도 결국 이 3명 피아스트리, 르클레, 러셀은 여기서 계속 비슷해요. 계속 비슷한데 베르스타펜은 그것도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스틴트인데요. 정말 가슴이 아플 수 없습니다. 좀 전 두 그래프에서는 피아스트리, 르클레, 러셀은 그냥 다 같은 그래프였어요. 근데 여기는 피아스트리 여기 있고요. 러셀이 여기 같이 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오죠. 왜 올라가냐면 르클레 추월하느라. 르클레가 갑자기 2단 분리 해가지고 알론소, 베르스타펜 여태 안 좋다 했던 베르스타펜보다 느린 거예요. 심지어 앞에 클린에어였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마지막에 셰시 문제가 크기는 컸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그래프였고요. 탑5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탑5 아니고 탑3 피아스트리, 르클레, 러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첫 스틴트, 두 번째 스틴트, 마지막 스틴트. 와, 완전히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진짜 어디가 부서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실제 망가지지 않았으면 보기 힘든 수준의 그래프예요. 근데 저런 차로 완주를 시킨 르클레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색깔이 왠지 에반게리온 같은 중하위권 5팀 비교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그냥 기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똑같아요. 이게 뭐가 다르지? 소프트를 쓰는 의미 별로 없죠. 자, 그냥 기차 놀이입니다. 기차 놀이. 사이언스가 소프트를 써서 번 거는 스타트에서 순위 끌어올린 거고 랩타임으로 손해는 안 봤죠. 그래서 스타트 때 소프트를 쓰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 스틴트에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콜라핀토와 오콘은 다른 차 보내주느라 자기 레이스를 못하죠. 번쩍. 반면에 보톨레토, 로스는 앞에서 원스탑으로 갔기 때문에 백마커 될 일 없고 자기 레이스를 펼치니까 압도적으로 빠른데 사인스도 그 페이스가 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슬리 추월하느라 쿵쾅 한 것 때문에 시간 다 손해봤죠.
그래서 원스탑으로 달렸어야 했다. 결과론입니다. 시작 전에는 그런 줄 몰랐죠. 조금 더 초호기 같은 시니어 그룹 6명 비교를 보시면 특히 원스탑으로 많은 포인트 가져간 로슨과 보톨레토가 좋은 모습이고, 그 전에는 이 기차가 분리되기 전에는 비슷한 페이스가 있죠. 보시면 여기 앞쪽은 거의 비슷해요. 6명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기차 분리가 딱 되거든요. 이 앞쪽 기차 보톨레토 로슨 있는 기차랑 이 뒤쪽 기차 하위권 기차는 동네가 달라요. 랩타임이 1초 갈라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죠. 추월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여기 백마커 보내주느라 고생하신 분, 안토넬리도 백마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생 좀 했고요. 그러나 이제 로슨, 보톨레토, 심지어 아이작 하자도 비슷했는데 아이작 하자가 그 약간 뒤에 가면서 백마커가 되고, 결국 여기 보시면 안토넬리, 아이작 하자 합체 퓨전 했어요. 거의 트랭크스 막 그 오반크스 막 그거 되는 그거죠. 오천크스인가? 하여튼 네, 골이 됩니다. 예, 퓨전을 해버렸어요. 둘이 똑같죠. 그래프가 그냥 겹쳤어요. 완전히. 그것이 기차놀이다 라는 걸 보여줬던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2025 시즌 전반기 최종전 헝가리 그랑프리 리뷰 간단하게 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